이번 주부터 새로운 조합으로 만나게 됩니다. 박진영 민주연구원 부원장 그리고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고문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우리 박진영입니다. 변고문님 나오시기 전부터 왜 빨리 안 내보내느냐, 왜 이러냐, 노영이 막 이런 비난이 막 댓글에 잔뜩 올라왔는데요. 어떻게 된 겁니까, 변희재 대표님? 저 참 오랜만에 여기 나왔죠. 맞아요. 예, 이제 총선이 다가오기 때문에. 네, 이제. 오늘 한번 또 쫙 조회수 올려주시는 건가요? 대답 안 하시네. 자, 두 분 친하시죠? 근데 네. 요즘 보면은 사실은 우리 변고문은 원래는 좀 보수 성향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었었는데 사실 지금도 보수입니다. 근데 좀 중도적인 성향이다 이런 또 얘기도 근데 이제 많아서. 워낙 촛불 이 인사들과 한 1년 반 활동하다 보니까 네. 제가 좀 몰랐던 것도 배우고 내가 확신 가졌던 것도 좀 검토해보고 그러면서 좀 옮겨진 건 맞는데 정체성은 분명히 보수인데 좀 확장이 됐다고 봐야 되겠죠. 확장이 됐다. 네, 알겠습니다. 전 진보가 아니에요. 알고 보면. 그 뭐예요? 그 급진 리버럴이지. 아, 급진 리버럴? 예. 자, 전형적인 자유주의자죠. 그렇군요. 예. 네. 예를 들면 뭐 저출산 정책 이런 거 저는 큰 관심 없잖아요. 아, 관심 없어요? 현재 살고 있는 사람이 중요하지. 아, 예. 그게 급진적인. 아니 예를 들자면은 왜 국가와 경제적 발전을 위해서 우리는 사람을 더 낳아야 되는가? 라는 이런 사고를 하면 안 되는 거죠. 국가를 위해 자유주의자 사람을 입장에서. 낳아줄 필요는 없다. 아 그렇죠. 자식을 국가라는 낳을 필요는 것은 없다. 자유로운 개인들의 연합체지. 네. 오늘도 힘내자님, 난 박진영이 좋더라.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저는 극우입니다. 제가 계속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극우 보수에 저는 아주 관심이 많습니다. 자, 지난주 이어서 이번에 이제 설 지나고 우리 수요일 만나는 첫 순서인데요. 설 민심 어떻게 보셨습니까? 전 대표님? 저는 그냥 민심을. 서울에 거의 혼자 있었기 때문에 그냥 아, 그래요? 결혼하신다고 제가 들었는데. 뭐 이제 그 약혼녀하고 뭐 산행 정도 하고 제가 좀 원고 정리하고 그래가지고 제가 민심을 못 들었는데. 민심을 못 들었어요? 뭐 들으나 마나 뭐 똑같죠. 윤석열 대통령 그 설 방송에 대해서도 다들 이미 국민들이 예상한 대로 그냥 갔구나. 이건 포기다 포기. 포기. 대통령에서 기대할 게 없구나. 포기다다 이러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래서 뭐 민심에 대한 뭐 변화는 없다. 똑같다. 그러니까 민심이 결과적으로는 이제 이 정권 심판 내지는 검찰 독재 타도 이런 쪽으로 가고 지금까지 있는데 왔던 대로 그냥 그대로 가고 또 이제 또 반대로 그냥 윤석열 지키겠다는 사람들은 윤석열이 무슨 짓을 해도 김건희 우선을 지키겠다. 그냥 그대로 한 7대 3이 그냥 평평하게 가고 있는 거죠. 뭐. 그렇군요. 우리 박 부원장님 어떠십니까? 저는 저기 설 민심을 들어보긴 했어요. 예, 설 민심을 많이 들었고요. 네. 설 민심을 반영해서 제가 노래를 한 곡 개사를 했습니다. 설 기념으로 이거 불러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위험한데 네.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네. 박절하지 않은 것이 사랑이야. 매정하지 않은 것이 사랑이야. 디올백에 가리워진 사랑이야. 나너 좋아해, 너나 좋아해. 거기까지 들어야 돼. 더 이상 나가면 위험할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저도 백을 받고 싶다. 어떻습니까? 노래 괜찮지 않습니까? 네, 근데 좀 위험합니다. 자, 이거는 저희 방송국하고 무관하게 패널이 독자적으로 한 행동이기 때문에 일단 미리 저희 사과드리고요. 예, 나중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 대통령 설 전에 대담 방영까지 하면서 이 말씀하신 이 디올백 내지는 디올 파우치에 대해서 뭔가 좀 국면 전환을 꾀인 것으로 보입니다만은 결국 이게 성공했다고 보시나요? 지지층은 붙잡아 놓고 지지층에 대해서는 비지지층은 이제 포기하게 만들었고 그냥 이제 국민을 갈라놓은 거고 메시지는 분명한 게 어떤 경우든 김건희 건드리지 마라. 이거는 성역이니까 포기해라. 이렇게 강력한 메시지를 냈죠. 그래요? 예. 그럼 결과적으로 성공한 거네요, 대통령 입장에서는? 아니죠. 아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까지 김건희 디올백 의혹 갖고 있다가 대통령 방송을 보고 내가 의혹을 포기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한 사람 한 명은 있었겠습니까? 그냥 갈라진 국민 그대로 7대 3 구도나 8대 2 구도로 그냥 가게 던져놓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여당 입장에서는 총선에서는 자꾸 한동훈을 자꾸 띄워가면서 윤석열의 그림자를 지우는 뭐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죠. 외국 회사의 작은 가방, 뭐 파우치, 이게 맞는 거다라고 계속 KBS 주장하던데 어쨌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성공한 거야 안 한 거야 우리 박 부원장님 보시기에는? 일단 뭐 물타기를 해서 넘어갔죠. 중요한 거는 이것을 이제 비판하는 진영에서 정치적으로 어떻게 활용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쭉 이어가야 됩니다. 네. 뭐 디올백, 다이알백, 명품백, 파우치백, 뭐 다양한 비판의 거리들을 가지고
이제 동일한 주제잖아요. 가지고 이제 이슈를 뭐 대표도 이야기하고 최고위원도 이야기하고 다 평론가들도 이야기하고 이렇게 해서 이슈를 이어가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설 지나면서 좀 야당의 공세가 좀 약해졌다. 네. 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아, 오히려 야당의 공세가 약해진 거예요? 뭐 예를 들자면은 아까 우리 저기 한동훈 그 연탄 나르면서 뭐 얼굴에 수검댕이 칠했냐 네. 안 했느냐 해프닝이거든요. 그런데 호응해주면 안 돼요. 예를 들자면 그리고 또 뭐 한동훈이 또 586 비판하잖아요. 그 호응해주면 안 돼요. 그 이슈라는 것은 홈구장에서 싸우느냐 어웨이 구장에서 싸우느냐 이게 정해져 있거든요. 그렇죠. 가능하면 홈구장에서 싸워야 돼요. 내가 유리한 거, 내가 공격하는 곳에서 싸워야지 상대가 공격하는 것을 받아주면은 그게 이슈가 되고 프레임이 만들어져요. 아, 이거 진짜 정치 공학적으로 맞는 말인 것 같은데요? 지금 제가 볼 때도 지금 박지원 교수님 말대로 최악의 대응이죠. 홍익표 원내대표가 네. 한동훈 대에서 검사와 운동권 누가 눈싸움 많이 갔는지 한번 따져보자. 이거 완전히 그냥 맞습니다. 배를 그냥 저쪽 산으로 올려버렸죠. 아, 사실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닌데 네. 어찌 보면 특수부 검사들의 이 조작 날조 이거 편파 수사가 중요한데 누가 술 많이 먹었냐고 나오기 시작하니까 근데 이제 일단 그 한동훈 위원장이 먼저 그런 쪽으로 먼저 그 이슈를 조금 선점하니까 대응할 수밖에 그러니까 없는 그 거 아니에요? 대응을 네. 야 그러면 너 눈사람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니네 특수검사들이 지금까지 얼마나 편파 조작 왜곡 수사했는지 범죄 행위를 따져 들어가서 더 깊이 들어갔어야 되는데 술로 빠지니까 네. 한번 댓글 보세요. 운동권 검사 똑같은 놈들이 물타기가 돼버렸어 그냥. 아, 스스로. 오히려. 그렇죠. 조국 장관처럼 그 비번 까고 이야기에 이렇게 전환을 해버려야 돼요. 조국 교수가 좀 적당히 되는 거죠. 아예 국내 그- 전환을 만들어 버려야 된다. 586 퇴진 관련해서 여론조사가 나왔어요. 네. 보면은 찬성한다 56%예요. 반대가 30 몇 프로 나와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 토마토 TV에 노영이가 너무 오랫동안 해가지고 굉장히 지루하거든요. 노영이 변호사를 바꿔주세요. 1번. 노영이 변호사 그냥 갑시다. 쭉 갑시다. 10년 동안 갑시다. 2번. 이렇게 여론조사 설문지를 노이 갑시다를 1번으로 해주세요.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586 성산이라는 게 그렇다니까요. 아, 이 한국 사회에 정치 혐오가 기본적으로 뿌리 잡고 있는데 누군가를 청산하자 이렇게 하면 무조건 좋게 나옵니다.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해서 여론의 흐름을 만들어가는 이 하나의 여론 조작이에요. 변희재 대표님 나오셨으니까 한동훈 위원장 평가 안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지금 이 한동훈 장관이 처음에 와서 이제 늘 비대위원장이나 당대표 하듯이 이제 연탄 논하라고 이제 쇼를 해봤는데 네. 별다른 효과를 못 얻었고 오히려 그 키높이 구두만 이제 이 세상에서는 키높이 신발만 눈에 띄었는데 네. 사실은 이건 공식적으로 저거는 문제제기할 만한 게 그 요즘에 그 우리가 그 젊은 애들 그 특히 여성들 그 외모 이런 문제들을 뭐 자살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정말 공직자들은 그런 부분들을 무마시켜줘야 되는데 보수의 그 당대표라는 사람이 키높이 신발을 막 신고 왔다 갔다 하고 다닌다. 사실 그 외모지상주의 편승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이제 짚을만 해요. 근데 이제 그걸 일단 빼더라도 한동훈 장관이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막히면서 원래 법사위에서 했던 대로 제가 제 표현 들었다면은 석검놀이식 말장난으로 이제 긁어대기 시작해가지고 자기의 이제 장기를 또 되살려간다 해서 어제 이재명 대표에게 1,000만 원어치 법카 긁어서 과일 사 먹었냐 밝히라 그러는데 네. 이거 진짜 보수 유튜버 그냥 그 썸네일에 나오는 얘기거든요. 이거 그냥 썸네일로 이 대표를 조롱하는 그 보수 유튜버들이 하는 거를 그냥 받아가지고 집어 던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네. 한동훈 장관은 앞으로 저런 식으로 이제 긁어대는 정치를 쭉 갈 겁니다. 말장난 정치를. 그러니까 거기 대해서 같이 넌 과일 안 먹었냐 이러면 큰일 나는 거고 그냥 특수부 검사들의 범죄 행위만 계속 공격해가지고 본질을 쳐야지 되죠. 한동훈 장관은 그냥 놔두면 안 돼. 이게 상대할 것 같다고 놔둬도 안 되고 같이 말 섞어도 안 되고 그냥 계속 본질을 쳐서 공격을 해가지고 무너뜨려야 되는 거죠. 그렇군요. 네, 잠깐 안내 말씀드리면 우리 댓글창에 1번과 2번이 올라오고 있는데 11대 4입니다. 네. 4는 도대체 뭔지 여러분. 야. 너무합니다. 민성님, 강아지님, 백두초이님. 우리 저 토마토 TV는 노영희 그 변호사의 독재가 이거 굉장히 제대로 자리 잡았군요. 강철중님은 3번도 찍었습니다. 자, 아주 웃자고 해본 얘기고요. 자, 계속해서 얘기 이어나가겠습니다. 그 조국 전 장관이 어제 자신의 고향인 부산을 찾아서 신당 창당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총선에 대비해서 새로운 정당을 창당하겠다. 민주당보다 더 빠르고 강한 정당을 만들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부산에서 얘기한 거 또 내지는 문재인 전 대통령 만나서 먼저 또 포석을 깐 거 이런 것들도 사실은 조금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박 부원장님? 순서를 보면요. 노무현 대통령 묘소를 먼저 참배를 했습니다. 네. 그 이야기는 결정을 했다는 뜻입니다. 이미
그리고 이제 그렇죠. 그 문재인 대통령을 찾아갔습니다. 네. 노무현 대통령 묘소보다 문재인 대통령을 먼저 찾아갔더라면은 문재인 대통령의 조언을 듣겠다는 이야기인데 결정하고 이제 보고하러 간 거죠. 아, 보고를 하러 간 거다. 왜냐하면 의전 순서대로 간 거 아닙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더 윗사람이시니까 그렇죠. 의전 순서대로 갔기 때문에 보고하러 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사전에 결정을 하고 가셨다. 그래서 뭐 조국 장관의 출마에 문재인 대통령이 결정적 의견을 냈다. 이것은 맞지 않다라고 제가 정리를 해드리는 거고요. 부산에 간 것은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저는 뭐 그래도 비례대표를 할 가능성이 많다고 보는데 여차하면 부산 지역구 나올 수도 있다. 라는 측면의 가정을 하나 깔아놓은 그렇죠. 거고요. 네. 또 하나는 뭔가 하면요. 부울경에서 조국 장관이 청장년청에 생각보다 지지율이 잘 나와요. 아, 독특한 현상이에요. 그 청장년청이 진보가 아니라 좀 중도적이고 또 중도 보수 이런 사람들한테도 잘 나와요. 이유는 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제가 네. 깊이 분석을 못 해봤는데 데이터를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부산 경남의 역동성에 대해서도 한번 본인이 기대해 본다라는 그런 취지도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보고를 하러 간 것이고 어차피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사실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이번에 그 선거 결과도 그렇고 근데 그 민주당과의 관계가 좀 애매하죠. 애매하죠. 그러니까 네. 예를 들면 소영길 대표는 이미 탈당한 상태이기 때문에 자기 신당을 만든다고 해서 민주당과 좀 협의는 하는데 조국 장관은 아예 입당이 안 입당한 돼. 적이 없죠. 그러면은 만약에 이 정도 노선이면은 민주당에 입당을 해서 지금 부산 경남에 어차피 민주당이 인재가 부족하잖아요. 그게 출마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텐데 왜 신당을 만드는지 부분에서 왜 민주당이 안 들어갔냐 이런 의문이 나오는 거고 어떻게 또 신당 창당하자마자 또 왜 박홍건 그 비례신당 추진단장은 네. 원천적으로는 당신 안 하겠다. 그 조율을 아예 안 한 건가? 약간 좀 의아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민주당에서 조금 계륵처럼 조국 전 장관을 대하는 것 때문이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제 이 정당의 이제 정체성이 뭐냐는 거죠. 이 정당의 정체성이. 그러니까 조국 신당의 정체성. 예, 그럼 민주당을 극복해서 뛰어넘겠다는 건지, 네. 민주당과 경쟁하겠다는지, 합치겠다는 건지, 그럼 결정을 빨리 해야지. 총선이 지금 60일밖에 안 남았는데, 그러니까요. 어떤 정체성인지. 그러니까 지금 변 대표 말하는 것처럼 조국 신당을 걱정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결과적으로 조국 장관이 그렇게 하는 건 이해는 가지만 이거는 민주당의 표를 갉아먹는 거다. 중도 확장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민주당 것만 뺏어간다.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저는 오히려 반대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 지금 조국 신당이라고 하는 것은 철학적, 가치적 신당으로서는 사실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전략적 신당으로서의 틈새 정당으로서는 의미가 있다. 그래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틈새 정당? 예, 말씀드리자면 이제 우리 변 대표 이야기하는 것의 연장선상인데 네. 자, 민주당을 넘어서겠다. 그러면 이게 가치 정당이 되는 거고 철학 정당이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그런 이야기를 조국 장관은 안 해요. 네. 안 하고 그냥 비례 정당을 만들어 가지고 비례 의석수를 가져가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거는 뭐냐 틈새를 노리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무슨 차이가 있냐면은 조국 장관 지지하시는 분들이 민주당 지지 안 하시는 분들이 제법 있어요. 아, 그래요? 네네. 이건 뭐 있는 현상이니까 제가 그대로 민주당 표를 가져가는 게 아니군요. 있는 현상이니까 제가 그대로 말씀을 드리는데 네. 친명과 친문의 갈등 구조라는 것이 은연중에 깔려 있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친명으로 건너오기 힘든 친문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조국 정당으로 갑니다. 아, 친명으로 건너오기 힘든 친문이 있다. 네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네, 그런 부분들이 지금 제가 짐작한 데는 한 여론조사 하면 3에서 한 5% 정도 늘 나옵니다. 네. 그런 분들이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조국 신당에 나와서 제일 손해 보는 사람은 민주당이 아니라 이낙연이에요. 그래요? 예, 이낙연이에요. 오호. 그러면 이낙연 지지자와 조국 지지자가 겹쳐요? 이낙연 지지자는 없는 거죠. 없어요? 없는 거고 네. 실제로 이낙연 지지라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총리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에 기대 가지고 일부를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이 탈당도 하셨고 네. 그리고 민주당과 적대적으로 갔단 말이에요. 근데 조국 장관은 물론 뭐 입당도 안 했습니다만 민주당과 적대적으로 가지는 않습니다. 그 관계 속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우호적 관계를 유지를 합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은 이낙연을 지지했던 민주당 지지자들이 갈 데가 없어졌잖아요. 네. 조국 신당으로 가기가 딱 좋죠. 그러니까 오히려 조국 전 장관이 가교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틈새를 틈새? 먹는 거죠. 틈새? 예, 가교라는 표현은 이제 정치적으로 합의와 상호 조율이 됐을 때 이제 하는 얘기고. 가교라고 해야 되는 거고. 네. 맞습니까, 이 해석이?
근데 이제 기획은 그렇게 가는데 네. 이제 그게 이제 이 지금 기획대로 그렇게 충돌 없이 가주면 괜찮은데 결국 이 득표 전쟁 하다 보면은 네. 서로 이제 공간은 확대해야 되니까 충돌할 여지가 있는 거고 그렇죠. 또 하나는 결국 만약에 비례연합에 안 들어갔을 때는 그 당의 정당 득표를 올리기 위해서 지역구 출마도 불사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 지역구 네. 출마라는 게 다 맞습니다. 뭐 당선되기 위해서인 게 아니라 정당 득표를 올려야 되니까 그럼 그 지역구 출마를 어느 쪽에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이제 이 변수가 많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사실은 만약에 조국 신당이 지역구를 내보내 후보를 본인만 당에 있는 건 아닐 거잖아요. 다른 사람도 몇 명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갈 사람들 제가 어떻게 돼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가치 판단, 이익 판단, 저 개인의 가치 판단, 이익 판단 빼고 말씀드릴게요. 네. 전략적으로 이제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돈 받고 조국 장관한테 컨설팅 한다라고 생각한다면 아 예. 부산에 무소속 출마하면서 무소속으로. 무소속이든 당을 아니면 만드는지 왜 조국 신당 무소속이에요? 조국 신당으로 네. 출마하면서 네. 민주당 후보하고 단일화 제안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단일화를 제안한다. 네, 민주당 후보와 단일화, 그다음에 이준석 당까지도 또 단일화. 이런 식으로 제안을 한다면은 정치적으로 굉장히 재밌어지죠. 그러면은 민주당에 부산에 나가려고 했던 사람 입장에서는 싫을 거잖아요. 단일화를 정치적 단판이 아니라 여론조사 경선하면 되죠. 지금 전체적으로 어쨌든 민주당 후보가 열세거든요. 저 국민당보다는. PK에서 예. 그러면은 한 6대4로 밀리고 있는데 조국 장관이 출마해서 단일화 컨벤션 효과로 엎을 수도 있기 때문에 네. 뭐 꼭 그 민주당 후보가 불이익은 없는 것 같아요. 거기서 만약에 조국 장관이 이길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조국 장관을 이기면은 이분은 또 더 네, 뜨는 컨벤션 거고. 효과가 될 수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뭔가 모멘텀을 확보할 수는 있겠죠, 조국 장관. 근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국 전 장관이 법정 구속될까봐 뒷문으로 우회해서 국회의원 배지를 달 수 있도록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역할을 할 것이다. 결과적으로는 지역구 출마보다는 비례대표로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 두 가지 측면에서 잘못됐는데요. 어차피 대법원 판결 나면 구속되는 거고요. 네. 관계없이. 그런 부분이 있는 거고. 뭐 이게 또 그럼 김건희 씨라든가 본인도 사실은 여러 가지 고소고발돼 있습니다. 안 돼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시면 안 되고요. 네네. 그런 부분이 있고 조국 장관 문제는 준연동형에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병립형이 되더라도 조국 장관은 3% 5% 득표할 수 있는 거고 연동형이라도 3% 5% 득표할 수 있는 거고 똑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민주당이 비례연합정당이라는 준위성 정당을 만들기 때문에 민주당 몫은 이미 빼가지고 가는 겁니다. 병립형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아 그래요?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비판이 잘못됐다. 비례연합에 들어가지 않는 한은 조국 신당이나 송영 신당이나 똑같은 거죠. 자기 목 가져가는 거죠. 자기 목 갖고 가는 거예요. 병립형이나 연동형이나 똑같아요. 네, 그리고 이거는 이제 검찰 기소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네. 국회의원 배지 달고 있어도 대법원에서 판결 나오면 구속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만약에 조국 전 장관이 아직까지는 출마 방식에 대해서는 말할 단계가 아니라고 했습니다마는 결국 나중에는 조국 신당이 민주당하고 같이 합칠 거다. 이런 얘기도 해요. 그럴 수도 있죠. 그게 더 나아요?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네. 혹시라도 조국 신당이 좀 바람이 불어서 네. 만약에 한번 10% 나왔다. 이렇게 되면은 꽤 많은 그 배지를 뺏긴다면 한 3-4개 뺏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럴 바에야 조국 장관 데려와가지고 조국 하나 주고 끝내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그쪽에서. 네. 근데 조국 전 장관이 그런 걸 받을까 모르겠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조국 전 장관이 지금 현재 실형을 선고받았단 말이에요. 항소심에서. 게다가 조국 전 장관이 나오게 되면 이게 정권이 문에서 윤으로 넘어가게 된 그 고리 같은 것들이 더 사람들에게 각인이 되기 때문에 싫다. 또 뭐 내로남불 얘기 또 나온다. 이래서 민주당은 싫다는 거거든요. 왜 싫어해요, 솔직히 말하면? 뭐 그럴 수 있죠. 중도층들이 이제 좀 부담감을 가질 수 있다. 그 박홍근 창당 단장? 예, 단장은 되게 싫어하던데요. 이제 박홍근 그 단장의 이야기도 이게 정치 현실이니까 일면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제 본질로 문제에 들어가면은 조국 장관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피해자 책임론처럼 되어버립니다. 아, 피해자 책임. 왜냐하면 이 검찰 독재 정권에 우리가 이제 민주당이 윤석열 정권을 검찰 독재 정권이라고 규정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송영길 대표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탄압받고 있다, 억압받고 있다, 조작된 수사를 받고 있다라고 이렇게 우리 규정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국 장관도 똑같이 적용을 해줘야죠. 다만 정치 현실, 국민 정서라는 것이 왜곡되어서 전달되기도 하거든요. 언론에 네. 의해서.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전략적 판단으로서 조금 더 건조한 상태에서 따로 양립해서 갈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요. 저는 이 부분은 조국 장관이 좀 정리해 줄 필요가 있는 게 일단 민정수석 때 윤석열이 중앙지검장 때는
같이 갔어요. 네, 맞아요. 같이 가다가 검찰총장 되면서 법무장관 되면서 틀어졌기 때문에 저는 조국 장관이 윤석열에 대한 입장에 대해서 언제 이 사람이 위험하다고 판단했는지 그리고 판단했을 때 정권에 어떻게 보고했는지 그러니까 임종석 씨는 좀 사기당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모두 다 속았다. 예, 그러니까 그 문재인 쪽 인사들 중에서 특히 문정수인 조국 장관은 언제 사귄 줄 알았고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는 분명히 나와야 된다고 봐요. 그럼 지금 사실은 친문 핵심 임종석 전 실장 공천 여부가 되게 중요한 화두로 나와 있는데 조국 전 장관이 그렇게 독립적으로 움직이게 되면 임종석 실장 같은 경우도 조금 스탠스가 애매해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좀 변대표 지적 일리 있다고 봐요. 네. 이게 네. 한편으로 보면 민정수석 시절에 조국 장관이 유능했느냐 그 이야기잖아요, 그죠? 유능했느냐 그 이야기인 거고. 아니, 그러니까 윤석열의 그 본인도 폭정에 책임을 대한 져야 책임이 있다는 그러니까 윤석열 그 애초에 알고 왜 진압하지 못했느냐. 네, 그렇죠. 이제 이런 부분들인 건데 한번 경중을 한번 따져볼게요. 조국, 임종석, 노영민. 최근에 이제 임종석 실장하고 뭐 추미애? 친한 분이 한 분이 뭐 이제 뒤로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하신 적이 있어요. 임종석이 잘못한 게 뭐 있어? 사실 맞거든 따지고 보면은 윤석열 네. 중앙지검장이라든가 검찰총장하고 관련 크게 없어요. 이분은 없는데 그렇죠. 그 당시에 이제 비서실장이었기 때문에 이제 정치적 그 도의적 책임을 져라.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고위직에 했잖아요. 대통령제 국가에서 장관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비서실장이 사실 권력의 넘버 2 아닙니까? 비서실장이 사실은 윤석열 총장 임명에 관여했다는 뜻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 임종석 그렇지 실장은 않아요? 큰 관여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냥 노영민 실장이 뭐 그걸 제가 직접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추미애 장관 쪽에서는 뭐 관여는 뭐건 전체적으로 노영민, 임종석 쪽이 윤석열을 비호했고 네네네. 자기가 싸우는데 방해해놨다 이렇게 지금 추미애 장관 쪽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근데 그 임종석 실장 쪽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이야기는 강도는 나는 뭐 사실 잘 모른다.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제가 추론컨대 그런 것 같은데 이거는 이제 정치적 책임이거든. 그래요? 이게 큰 차원에서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이 탄생되는 데 있어가지고 왜 자꾸 문재인 인사 책임론이 나오냐면은 문재인 정권의 검찰총장이 적진에 들어가서 대통령 됐다. 이건 정말 거의 전례가 없는 사실 그렇죠. 그럼 도대체 뭘 했냐 이거 이 사람이 사기 쳤다 그러면 사기 당할 동안 뭐 하고 있었냐는 거는 따져 물을 수밖에 없는 거죠. 맞아요. 그럴 수 있겠네요. 그 송영길 대표는 당 차례입니까? 차례 선언해가지고 지금 3월 1일에 중앙당 창당 목표로 지금 그럼 가고 있죠. 송영길 전 대표가 당을 만들어버리게 되면 조국신당과 민주당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 비슷해요. 비슷해요? 조국신당과 좀 비슷한데 다만 소영길 대표는 창당하는 과정에서 당 지도부와 계속 소통을 하고 있는 거긴 하지만은 소통한다. 그 민주당에서 또 소영길 신당을 불편하는 것도 비슷하고 아마 박홍근 단장이 또 내일이라도 소영길 안 돼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좀 비슷한 상황이에요. 네. 지금 송영길 신당은 민주당 비례연합당에 참여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맞을 것 같다라는 게 이제 양쪽에 이런 측면에서요. 왜 민주당의 그 수박들도 많고 해서 제대로 못 싸우라는 불만. 이걸 사실은 이제 송영길 신당이 이제 캐치해서 가지고 가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또 한편으로 여론의 흐름을 보면요. 송영길 신당을 지지하는 분들은 민주당 지지자들과 거의 일치해요. 거의 일치한데 그쪽에서 이제 센 분들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역으로 민주당이 지난번에 있었던 몰빵문처럼 네. 송영길 신당에 표 주지 마 이런 이야기 또 할 사람도 생길 수 있단 말이야. 그렇죠. 예, 그런 가능성이 있고. 열린민주당처럼. 예, 그런 가능성도 있고 역으로 반대로 송영길 신당에서는 민주당이 수박이 많아서 믿을 수 없어 이렇게 돼서 우리 내부에 어떤 갈등이 생길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좀 깊이 있게 서로 조율하시면서 준비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조언을 해드리고 싶어요. 조국신당하고 차이는 소영길 대표 같은 경우는 호남 지역구 출마도 지금 고려하고 있는 상태이기 그렇죠. 때문에 일단 호남은 상관없지 않냐. 그러니까 한마디로 호남에서 누가 잘 쓰면 경쟁하는 상태에서 협력하자 그래서 만약에 송 대표 쪽이랑 민주당이 결별되면은 좀 이게 쉽지 않을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 적당히 협의될 수가 있겠죠. 근데 표가 갈리면 오히려 어부지리로 또 국민의힘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수도권은 호남은 상관없다. 괜찮아요. 호남은 상관없다고 보기 때문에. 아니, 예를 들자면은 저는 이제 이낙연 전 대표가 호남에 출마한다고 봐요. 그 지역구에 송영길도 출마해버리는 거야. 예를 들자면 그것도 고려하는 걸로. 뭐 그런 그것도 이제 이건 이제 표현이 그렇습니다. 워터멜론 척결 뭐 이런 식으로 네. 할 수도 있는 거고. 알겠습니다. 워터멜론은 먹어서 없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죠. 자, 하나 얘기해 보겠습니다. 개혁신당 어제 첫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거대 양당 정치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개혁신당이 지금 사실 사람들이 쭉 끌어모으고 있다는 거거든요. 양정숙 그 무소속 의원에게 우리 당으로 들어와 달라 15일까지다 이렇게 좀 얘기했어요.
내일이 15일인데 결과적으로 이제 그 돈 때문에 그런 거일 그렇죠. 수 있죠. 근데 지금 저는 진짜 아이러니한 게 전부 다 민주당 의원들이에요. 민주당 출신이거나 현재 민주당이거나 이게 이 개혁신당이 또 가지고 있는 원래 처음에 내세웠던 얘기하고 좀 안 맞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근데 아직 지금 민주당이 조금 공천 가는 속도가 좀 빠른 것 같아요, 국힘당보다. 국힘당보다. 국힘당은 이제 영남권에 시한폭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네. 아마도 영남권이 시작되면은 국힘당도 당겨서 한 원내수단태까지 만든다는 걸 목표로 할 텐데. 네. 근데 저는 살짝 의심하는 게 네. 이분들이 그 위성정당 안 만든다고 선언을 했어요. 근데 위성정당은 지역구에서 100석 이상 되는 데 쪽에서 만들어야 되는 건데 네. 의미 없는 얘기를 했는데 아, 그래요? 저는 그게 지금 이 위성정당을 지금 이 국당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준석 씨도 그렇고 이낙연 씨도 언제 어느 때 저는 저쪽에 이 윤석열 쪽과 결합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 위성정당을 매개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총선 전후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뭔가 지금 그 좀 불투명한 부분들이 있어요. 지금 현역원 20명 모으겠다는 얘기예요.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3번 달겠다. 우리 현역원 20명 모으겠다. 이번에 선거 통해서 30석 갖겠다. 가능한 얘기입니까? 잔돈 현금 좋아하다가 어음을 다 놓치는 상황으로 갔다. 네. 저는 뭐 이렇게 보여지고요. 민주당 의원들이 왜 많이 갔느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민주당이 원래 수박이 많아서 그래요. 그런 거고. 네. 저는 이준석 대표가 정당의 포지셔닝을 잘못 잡았다고 봅니다. 네. 이 이준석 대표가 지금 잡고 있는 과거에 안철수가 했던 포지셔닝은 안철수가 한 10년 정도 쭉 드셔가지고 없어요. 그래요. 오히려 이 분명하게 정통 보수라는 것을 기치를 내걸고 윤석열 정부가 싸울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게 사실은 정치 프레임의 본질이거든요. 본인이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탄압받고 얻어맞아서 나온 거잖아요. 네. 그래서 국민들에게 이준석 동정론도 생겼던 거고 지지율이 10%, 17%까지 가기도 했단 말이야. 네. 그걸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걸 생각하지 못하고 지금 이 현금에 혹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끌어모으면요. 여론조사에서 쫙쫙 빠집니다. 앞으로. 아니, 그래서 안 그래도 편코 회원들도 지금 빠지고요. 탈당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일단 그래요? 정권 심판론이 완전히 빠지고 네. 그렇죠. 정권 심판론 대신에 양당 심판론으로 가다 보니까 그러니까 갑자기 바뀌었어요. 윤석열 입장에서는 좋아요. 물타기가 돼버렸기 때문에. 땡큐다. 그래서 저는 그 김한길이라는 사람이 좀 뒤에 있는데 저는 김한길 이낙연하고 소통되고 있지 그렇죠. 않나 강하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 말도 맞는 것 같아요. 김한길 고문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이준석 대표가 만들어야 되는 건 뭐 옛날 이야기입니다만은 85년으로 돌아가면은 네. YSDJ 선명야당 신민당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중대 민한당을 다시 창당한 거예요 지금. 그렇군요.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야, 정말 두 분하고 30분 해도 모자르는군요. 오늘 여기까지 듣고요. 다음에 좀 더 시간을 길게 해서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언젠가 여의도에서 비상할 날을 꿈꾸는 청년 정치인들의 속풀이 코너 의사당 1번 출구 시작합니다. 오늘도 두 분 함께해 주실 겁니다. 신인기 변호사 그리고 황희두 노무현재단 이사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설 잘 보내셨어요? 예, 설 때 좀 방송도 있고 해가지고 일도 하면서 휴식도 많이 취했습니다. 아유, 다행이죠. 이렇게 한 번씩 있어줘야 돼요. 퐁당퐁당 휴식이.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도 쉬고는 싶었는데 일정이 너무 많아서 그냥 평소랑 비슷하게 보낸 것 같습니다. 아니, 노무현재단이 일이 그렇게 많아요? 노무현재단 일만은 아니고 뭐 사실 이따가 얘기 또 나오겠지만 그 설 특별 사면 그 명단 보고 저는 기가 막혀서 또 평소에 제가 그런 심리전에 관심이 많았어가지고 그래서 좀 쭉 예전에 있었던 일 다시 복귀하느라고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몰랐습니다. 그래요. 그거 되게 이상하고, 그쵸? 이상하고, 네. 좀 분노를 유발하게 하고, 이런 명단들이 좀 많긴 많았습니다. 설 연휴가 지나고 어쨌든 총선 60일도 이제 안 남은 상황입니다. 자, 그동안에 본인들도 좀 속상하고 열받고 막 그럴 수 있는데, 주변 사람들도 좀 반응이 있었을 것 같아요. 설 연휴 동안에 이 대한민국에 대한 민심?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근데 저는 이제 구체적인 민심을 수집하기가 어려웠던 것이 저는 이제 평범한 시민분들, 그러니까 정치권 외의 분들을 제가 많이 만나다 보니까 이분들은 정치에 지읒자만 나와도 정말 이렇게 소름 돋아 하시거든요. 그래서 정치 그래요? 불신과 혐오가 너무 높아서 아예 말을 삼가는 그런 상황이라서 저는 이제 추상적인 민심을 제가 수집을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일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관심은 많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이번에 그 신년 잡담이 뜨면
하면서 국민들께서 또다시 실망을 하셨을 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기대가 없기 때문에 뭐 이야기하시는 분들 많이 없으실 것 같고요. 대담도 아니고 잡담입니까? 네, 저는 잡담으로 봤는데요. 근데 이제 보통 세 가지의 불신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정부 여당에 대한 불신. 이게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 이후에도 별로 볼 게 없다라는 이제 실망감이 불신으로 확산되는 것 같고, 또 민주당에 대해서도 대안 세력으로서 제대로 기능할 수 있겠느냐에 대한 불신이 있는 걸로 확인이 되고, 마지막으로는 최근에 이제 설 앞두고 삼지대가 뜨지 않았습니까? 네. 너무나도 뜬금없이 이런 좀 이념 혼합적인 굉장히 불안전한 형태로 출범을 하다 보니까 이거 국민들께서 또다시 떴다방이 왔구나. 그래서 한 번에 또 불신, 이 세 가지의 불신이 종합적으로 좀 나타났던 민심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대통령도 이제 포기했고, 일단 말 들어보니까 민주당도 그 나물에 그 밥이고 맨날 똑같고, 민주당도 포기 상태이고, 결국 대한민국의 총체적인 이런 정치 상황도 나는 정말 짜증난다. 이게 민심이더라. 야, 이거 너무 우리나라 그러면 너무 망해가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셨어요? 뭐 사실 이게 뭐 그런 비판은 늘상 이제 현실 정치권에서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 네. 이따 또 뒤에 얘기 나오겠지만 뭐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에도 그동안 되게 선명한 발언을 해서 굉장한 또 젊은 남성들의 인기를 얻었었는데, 이번에 또 현실에 또 타협을 하다 보니까 또 많은 논란이 불거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네. 이거는 뭐 일단 늘상 있는 비판도 있었고,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또 현실에 안주하는 건 또 저도 비판을 하기 때문에 그걸 좀 구분해서 볼 필요는 있겠다. 그리고 다만 저도 주위에 윤석열 대통령 찍었던 친구들한테 좀 얘기를 했었어요. 다른 친구들은 뭐 어차피 여론이 대부분 그 비슷하게 생각하시듯이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그 찍었던 친구들한테 얘기를 해보니까 그 정치 얘기 하지 말자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래서 좀 아이러니했던 건, 문재인 정부 때 네. 모든 게 이제 정치라 그래서 다 정부 욕하고 민주당 욕했는데 왜 지금 이제 정치 얘기를 하지 마냐, 좀 약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네. 그것만 보더라도 대략 이제 찍었던 분들도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좀 짜증난다 이거죠. 내가 솔직히 그분 찍었으나 하는 걸 보니까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그렇다고 또 내가 잘못을 인정하고 싶지도 않고 그렇다고 뭐 쟤네가 아주 잘하는 것 같지도 않고 싫다 뭐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방송사에 가서 어떤 분장 선생님이 저한테 나라 걱정을 하시면서 정말 위기의식을 강하게 표현해 주시더라고요. 이분은 제가 먼저 여쭤본 것도 아닌데 정말 마음에 나라 걱정이 심하다 보니까 삐져나온 거죠. 그래서 저한테도 그런 나라 걱정을 보여주셨는데, 아마 많은 국민들께서 이 불신 속에서 아마 나라의 장래를 심하게 좀 걱정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당장 그 과일 물가도 13년 만에 최대치라 그러고, 너무 비싸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게 그러니까 차례상이나 세뱃돈도 부담이 되고 이게 확 체감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56조에 그 세수 펑크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기업, 초부자들 감세 그 처리할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맞아요. 그럼 그 빈 거는 결국엔 서민 중산층이 채우게 되는 거고, 약자들 복지부터 없애게 되는 건데, 그런 거 이번에 이제 설 그 명절 그 자리에서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면서 더더욱 체감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 주말에 개혁신당에 이제 네 당이 합쳐져가지고 이준석 대표 중심으로 내지는 뭐 이낙연 대표도 공동 대표라고는 하지만 어쨌든 이름 자체가 개혁신당이니까 거기가 합당한 거 가지고 말들이 많잖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근데 이름이 개혁신당이 아니고 그냥 통합신당이라고 해야죠. 통합신당. 왜냐하면 개혁신당이라 그러면은 개혁이 있어야 될 거고요. 뭔가 새로움이 있어야 될 거고, 이념과 철학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당에 무리가 있어야 되는데 세 가지 다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옛날에 봤던 드라마 중에 한지붕 세 가족이라고 있었는데 네, 있어요. 이건 한지붕 네 가족이기 때문에 굉장히 불완전한 동거 상태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무엇보다도 이준석 대표가 가장 핵심적인 위치고 또 이낙연 대표가 결합한 형태 아니겠습니까? 저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준석의 안철수화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쉽게 말해서 안철수 의원이 상징했던 삼지대, 여기 이준석 대표가 지금 가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안철수 의원이 가장 비판받았던 것이 모호한 새정치,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결국 안 되면은 국민의 뜻을 물어봐서 자기 맘대로 결정하는 식으로 늘상 이런 정치 태도를 보여오다가 심지어 국민의힘에 들어갔잖아요. 근데 지금 이준석 대표도 이런 안철수 의원이 했던 그 모호한 화법을 하다가 뜬금없이 갑자기 대통합 빅텐트를 쳐버리니까 국민들도 당황스럽고 내부 지지자들도 지금 이탈하는 이런 현실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런 식의 그 이념 혼합적 정당, 어떤 방향으로 갈지도 모르겠고 어떠한 비판을 받더라도 우리는 다 다양하니까 모든 걸 수렴한다.
이것이 바로 1당과 2당이 갖고 있는 대중정당이 가진 한계거든요. 근데 대중정당은 이미 2개로도 충분하고 국민들께서 삼지대에 원하는, 그러니까 1, 2당으로 못 가는 분들의 마음은 좀 정치 제대로 해보라라는 뜻인데 오히려 현실론에 굴복해가지고 1, 2당을 따라하는 그런 식의 모호한 대중정당을 가게 되면은 그냥 국민들께서 또 1, 2당 뽑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삼지대가 또 한 번 실패를 답습하는 이런 형태로 가는 것이 매우 안타깝고 뭐 본인들의 결정이니까 이제 국민들의 저는 이제 평가만 남았는데 그 평가는 매우 냉혹할 것이다. 그리고 이분들이 플러스로 만약에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었으면 이게 통합할까요? 절대 안 하죠. 마이너스로 가니까 마이너스 결합을 한 거거든요. 그럼 마이너스를 더하면요 마이너스가 나옵니다. 그래서 매우 저는 안타까운 잘못된 결정이다 이렇게 봅니다. 실패할 거를 지금 거의 전제로 깔고 얘기하시는데 안 그래도 1+1이 0.8이 되는 모습을 보십시오. 아니 이제. 근데 성공하길 바래요. 근데 성공하길 바라는데 마이너스 결합이라 마이너스고요. 정치에서는 1 더하기 1도 2가 되는 경우가 많이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마이너스 얘기 나오니까 마이너스 3선 중진 얘기를 듣기 싫어가지고 이번에 그 마이너스 4선 중진 되지 않으려고 정말 무리수를 많이 둔다. 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 라이브 방송도 하더라고요. 그거 보는데 심리적으로 되게 불안하구나 이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항상 겉으로 그런 블러핑 되게 많이 하거든요. 센 척하고. 이준석 대표? 네, 이준석 대표가. 근데 막 콧노래 부르고 그게 전형적으로 지금 자기 불안한데 그렇지 않다는 걸 사람들한테 보여주려다가 저는 오히려 그런 포인트들 더 걸렸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동안 본인이 재미를 봤던 것들 있죠. 네. 막 지지자들 동원해가지고 막 그럴듯한 얘기하면서 사람들 확 그 온라인상에서 뒤덮는 거 그거 그대로 본인이 돌려받고 있고 앞으로 그 대가는 더 세게 받게 될 거라 봅니다. 근데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본인을 지지하는 커뮤니티가 FM 코리아 여기잖아요. fem코라고 불리우는. 네. 근데 거기가 좀 너무 과격하고 너무 극소수의 사람들이 지향하는 방향으로만 가게 되고 또 여기랑 그 말을 잘 안 듣거나 여기랑 좀 기조를 같이 안 가게 되면 또 공격을 막 받는 그런 상황이어서 본인은 좀 더 큰 정당으로 좀 더 뭔가 이렇게 자리매김을 잘 하고 싶은데 여기에만 매몰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뭐 군복무 얘기도 그렇고 무임사 얘기도 그렇고 본인들이 내세운 그런 공약 같은 것들이 결국에는 자기네 지지 기반인 커뮤니티에서는 뭐 좋은 말이었겠지만 나머지 사람들한테는 좀 냉정하게 평가를 받았단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 이 대표가 할 수 있는 거는 번호라도 받아서 빨리 앞에서 뭔가 하지 않고서는 안 된다. 이게 좀 사실 죄송합니다. 이런 말 써서 후달릴 것 같단 말이죠. 본인 입장에서 보자면. 그런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중진이나 의석수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합치는 것밖에 없다. 첫 번째 그 생각이었을 것이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우리가 국회의원 수 가지고 있는 사람은 민주당밖에 없어요. 솔직히 민주당 출신. 이 사람들을 그러면 홀대하면서 내가 뭐 이준석의 기치 아래 다 몰린다. 이것도 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좀 불안한 동거는 시작은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지 다들 헤매고 있을 것 같고 내부적이고 세부적인 것들을 정리를 하면서 딱 끝에 가서 뭔가 하기엔 시간이 부족하고 그러니까 사실 제가 알기로 자기네끼리도 그냥 서로 모르고 있다가 막판에 딱 이거 합당 그냥 먼저 발표부터 해보자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형적인 탑다운 방식, 그러니까 과거의 제왕적 당대표들이 하던 방식을 그대로 답습했거든요. 안 한다고 했던 걸 그대로 하는 거죠, 말하자면.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의 모순이 하나가 뭐냐면은 전당대회 때 3천만 원 가지고 전당대회를 치렀기 때문에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난 돈으로부터 자유롭다, 비단지는 정치한다 이랬는데 지금 현실로는 돈 때문에라는 또 지금 그렇죠. 진단 아니겠습니까? 이게 모순이 되는 거고 또 하나는 그동안에 말을 많이 바꿨어요. 보수 진보를 뛰어넘겠다라고 처음에 얘기했다가 또 보수 정당이다. 우리는 뭐 사회적 보수다. 뭐 개혁 보수다 얘기를 했는데 이제 와서는 또 다시 이념 혼합으로 또 돌아갔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짧은 기간에 말을 여러 가지를 바꾸다 보니까 우리가 그 바보라는 말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진짜 원어 그대로의 바보가 있고 또 하나는 좋은 의미로 비꼬아서 바보라고 하는데 노무현 대통령은 이제 후자의 의미죠. 그 원칙을 지켰던 좀 우직하게 바보라는 소리를 들을 만큼 좀 그렇게 정치를 원칙 있게 했던 걸 바보라고도 부르고요. 지금 네. 많은 지지자께서는 이 진짜 바보의 의미로 이걸 쓸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냐. 왜 그 소위 말해서 좋은 물건이 있으면은 가장 좀 이익이 될 때 이익을 많이 남기는 쪽으로 팔아야 되는데 이거는 이준석 대표가 지금 민주당 의원 4명 속에 들어가 버린 셈이거든요. 거기다가 또 이낙연 대표까지 있으니까 결국에는 이거는 뭐 원치 않는 장사를 한 것이다. 이러니까 지금 비판이 끊이지 않고 나오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 어쨌든 중요한 거 이분들은 트라이앵글 전략, 수도권, 광주, 호남, 대구, 영남 여기서 뭔가 좀 해보겠다는 얘기인데 이게 내가 보기에는 실제
지금 나오는 체감되는 상황하고 실제 투표장에 갔을 때는 많이 다를 것이다. 지금 좀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내부적으로 이견도 너무 많아서 과연 이게 제대로 잘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엄청 잘하면은 3번 찍을 수도 있죠. 엄청 잘하면. 엄청 잘하면. 근데 문제는 지금 라인업들을 쭉 우리가 이렇게 두고 봤을 때 제가 아까 신당이라 그랬는데 신당 네. 느낌이 안 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께서 평가는 매우 냉정하게 전 하실 수밖에 없다. 저렇게 보여집니다. 아까 신인규 위원장이 말씀처럼 개혁 보수라고 해서 돈을 막 몇십만 원씩 썼던 사람이 지금은 이제 진보 쪽에 분류가 되니까 이게 뭐냐 사기당했다 이런 말들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요? 그런 분노의 목소리가 커진 상황인데 개혁신당의 몇몇 이 내부 사람들이 또 가짜 지지자 진짜 지지자 또 갈라가지고 또 그걸로 서로 싸우고 기싸움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이제 컨트롤 못 하는데 어떻게 이 제3지대라는 험난한 곳을 뚫고 가겠냐. 이미 그리고 본인의 얘기들로 지금 다 반박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앞으로 남은 것은 본인이 그동안 뿌렸던 걸 돌려받는 상황뿐이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가장 많이 했던 게 최근에 지지자들이나 방송 나와서 저 바보 아닙니다. 이 얘기를 가장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믿어달라라는 맞아요. 뜻이겠죠. 간절하게 이제 믿어달라는 믿음의 호소인데 이제는 정말 믿음의 영역으로 가는 겁니다. 이제는 논리적으로 분석하면 이준석 대표의 말이 이제 모순되는 게 너무 많이 나왔고 그 행동 자체가 지지자들에게는 상당히 좀 배신감을 느끼는 행보를 했기 때문에 이제 지금부터야말로 이준석 대표의 말을 믿을 것이 아니라 정말 그냥 종교적인 믿음, 믿어야지만 되는 이런 지지이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합리적으로 설명이 되지 않는데 중도에 있는 많은 분들을 설득해낼 수 있겠습니까? 이게 매우 어려운 작업일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이준석 대표의 정치적인 기반이라고 해야 될까요? 20대, 30대 젊은 남성들, 좀 과격한 남성들인 것 같은데 펜코 지금 탈당하고 난리 났다면서요? 네, 실제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이유들로 배신감을 느낀다는 거고 뭐 예를 들어서 그동안 윤핵관을 비판했던 것도 밀실에서 마치 자기들이 딱 정해놓고 아까 탑다운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했던 걸 비판해서 응원을 했는데 본인이 지금 하는 게 또 뭐냐. 그렇게 생각했다. 그리고 심지어 천하람 그 씨가 이제 그 통합론을 주장했다고 그 얘기를 갑자기 하더라고요. 앞에 그러니까 방패막이를 세운 것 같은 거예요. 지금 천하람을 방패로. 예, 그러니까 왜냐면 그 펜코에 있는 분들은 주로 그 자강론을 주장하는 분들이 많고 그렇죠. 근데 통합론이랑 이게 내부에 이견이 있었다면서 천하람 씨는 통합론이었다 얘기하면 그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기에 이제 화살 다 맞으라는 거예요. 저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주변에 사람이 붙겠습니까? 남 핑계 대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니네가 맞아라. 롤이란 게임에서 전형적인 트롤상이에요. 진짜 제가 계속 게임에 비유하는데 게임하는 분들 아실 겁니다. 저런 식으로 채팅해가지고 누군가 욕먹을 대상을 찾고 난 빠져나가는 거거든요. 전 그걸 정치에서 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그 트롤로 보면 똑같아요. 아니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준석 대표가 이낙연 대표 측근들에 대해서 최근에 윤핵관스럽다라는 이야기를 해서 아마 많은 분들이 야 이거 통합은 되게 어려운 거 아니냐. 왜냐하면 보수에서 윤핵관스럽다는 표현이 어떤 의미인지 아마 그 수박이라는 표현보다는 비교가 안 될 만큼의 멸칭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얘기를 이낙연 대표에게 쓰면서 지금 통합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아니 국민의힘 안에서는 윤핵관들하고 정치를 못하는데 이제 와서는 개혁신당에서 이낙연 대표 측 윤핵관들하고는 이게 가능하냐라는 반문이 바로 튀어나오는 거고 또 하나는 통합이라는 것이 만약에 플러스적인 통합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플러스 통합이면 왜 허은하 의원이나 이기인 의원은 왜 그럼 사과를 하느냐. 그리고 또 하나는 김용남 의원이 방송 나와가지고 옛날에는 DJP 연합도 했는데 왜 이거 뭐 더한 것도 할 수 있다. 이건 되게 작은 차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네. 일단 DJ가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DJP 연합으로 이긴 게 아니고요. 당시에는 이인재 씨가 이제 분당하면서 그 분당하면서 표가 갈라져가지고 DJP 연합이 어부지리로 이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합당의 명분이 없고 설명이 안 되면은 김용남이라는 분은 나와가지고 과거 30년 전, 25년 전 사례를 갖고 와가지고 맞지도 않는데 이걸로 끼워 맞춰서 설명하니까 야, 이 통합은 실리도 없지만은 명분도 없구나 이렇게 느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베라님께서 신은기 변호사님 그리고 황희조 이사님 두 분이라도 민주당의 정상적인 정치인으로 나서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일단 결혼도 하시고요. 참고로 저는 민주당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으로 가라 이거죠. 아이도 낳으시고요. 가장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사회를 만들어주세요. 결혼하고 얘기하라 이거 같아요. 결혼도 해야죠. 해야 됩니다. 결혼 안 한 청년 정치인들이 많네. 여기 두 명도 그렇지. 이준석도 안 했지. 이제 결혼을 하지 못하는 이 마음도 류호적도 안 했지. 사실 원래 그걸 가지고 토론해도 그쵸. 원래 시간이 모자란데 지금 이런 막
결혼하고 그렇습니다. 싶구나. 아기도 낳고 싶고. 지금 당장은 계획이 없는데 꼭 해야 된다 생각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중요한 거, 이번에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 갑자기 전격적으로 합당한다 그래서 저는 이거 좀 있으면 또 망가진다 이 근데 생각했습니다. 하나 좋은 건 이제 언론 트래픽은 많이 가져갔죠. 그러니까 주목은 많이 그렇죠. 받았는데 이것이 과연 특히 정치인들 뭐 부고 기사 빼고 다 좋아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이렇게 좋아 보이진 않아가지고 장기적인 그 정치를 오래 할 상황이라면은 이건 꼭 좋은 건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답니다. 물론 박스권에서 못 벗어났다, 30%대다 이런 말은 아직도 나오지만 다른 여러 여론조사에서 보면은 올라갔어요. 거의 40% 가까이 지금 나오려고 말랑해요. 야, 이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대통령의 신년 대담이나 이 신년 인사 되게 이상하다고 생각했고 명품백 결국 사과 안 하고 프레임 자꾸 이상하게 끌고 가는 거 저렇게 되면 문제다라고 지적을 계속 해왔는데 오히려 우리 지점과는 다르게 성공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역시 그들은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그 보수가 639, 진보가 이제 463 이렇게 네. 보수 가표집이라는 지적도 있고 네, 보수 가표집. 또 그 네. 시기가 그 국민의힘 쪽의 내부 경쟁력 그 조사를 하던 시기여서 아. 그게 좀 더 과하게 지금 나온 거 아니냐 그런 컨벤션 효과다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온 상황이라서 네. 거기에 너무 과도하게 큰 의미를 부여하다가는 정부 여당이 상상 이상으로 더 혼쭐 나겠다 생각도 들었고 당장 아까 KBS 그 녹방에 대해서도 지적을 네. 해주셨지만 그때 사람들이 원하는 것들, 그러니까 국민들이 듣고 싶은 얘기들에 대해서는 제대로 하지도 않고 심지어 민감한 문제들은 그냥 쏙 넘어가든지 아니면 그냥 뭐 파우치라고 말장난을 해서 결국 남아있는 건 KBS, 지금 시청자 게시판 불탄 거 이것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현실이기 때문에 저걸 보고 좋아하다가는 큰일 난다 생각합니다. 저는 저 황희두 이사님 말씀대로 그 보수 과표집 현상이 일시적으로 잡혔다고 저는 보고요. 그냥 무엇보다도 이렇게 보시면 심플할 것 같아요. 결국에는 지난 10월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있었잖아요. 서울 수도권에서 그래도 나름대로 좀 중립적인 지역에서의 표심의 결과를 보면 어쨌든 민주당이 그때 17.15% 차이로 이겼거든요. 그게 지금까지는 우리가 놓고 봐야 될 민심의 흐름으로 일단은 전제값으로 봐야 될 것이고 물론 그 이후에도 여러 가지 여야의 격돌이 있었기 때문에 평가가 또 있겠죠. 근데 지금처럼 윤석열 대통령의 저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그러면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이기는 것이냐. 여기에 대한 해석은 저는 완전히 반대이기 때문에 저것은 저는 보수 과표집 현상이 이번에는 좀 과다하게 반영된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지금 설쯤 되고 그렇게 연휴가 되고 해가 바뀌고 그러면 마음이 좀 너그러워지잖아요. 나는 그래서 좀 마음이 너그러워져가지고 그래 내가 너에게 덕담 한마디 하마 너에게 기운 한번 북돋아 주마 이래서 좀 나온 거 아닌가 이 생각이 솔직히 그리고 요즘에 중도들은요 아마 여론조사 전화가 많이 걸려올 거예요. 너무 그럼 싫어, 바쁘다 전화 안 보니까 받아요. 거의 네. 꺼버립니다.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응답을 많이 안 하는 이제 그런 효과도 있었어요. 심지어 응답을 한 분들 중에서도 중도층이 매우 잘못하면 56%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잘 봐야 돼요. 대통령실 측에서도. 그러면은 진보층은 전화 안 받고 보수층은 열심히 받아요? 왜? 아까 말씀드린 건 컨벤션 효과가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럴까요?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윤 정부 부정 여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김건희 여사 관련 논란 총선까지 갈 것인지 또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가장 큰 리스크다 이런 말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김건희 여사가 얼굴이 안 보이니까 사람들이 이제 윤석열에 집중하기 시작했는데 문제는 윤석열에 집중하려고 딱 봤더니 윤석열이 안 보여. 한동훈이 보이고 뭔가 없어진 것 같아. 이 신기루 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단 말이죠. 이번에 이미 소멸하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저는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이대로 가면 저는 역사상에 정말 이런 대통령은 없었고 정말 최악의 대통령으로 기록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아니 지금 배우자의 뇌물수수 혐의가 명백하게 물증으로 나온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럼 거기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사과를 당연히 기대하지만 이 사과로 끝날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은 사과를 안 하셨기 때문에 결국엔 이제 수사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수사권도 지금 편향적으로 행사하거나 남용하고 있고 그리고 뭐 거부권도 남용하고 있고 뭐 사명권도 남용하고 있고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완전히 지금 사유화해서 엉뚱한 방향으로 지금 국정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 여기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이제는 국민들께서 보이든 안 보이든 회복 불가능한 그런 부정 상태에 빠진 거 아니겠는가 전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자 어쨌든 이런 가운데 대통령 지지율이 일주에서 오름세를 보이고 있어요. 이게 8개월 만이라는데 왜 그러는 겁니까? 결집입니까?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큰 의미를 담을 수 없다 보고 결국에는 이 중도층, 아까 말씀드렸듯이 매우 잘못하다고 있는 게 거의 56%면 그냥 아예 보기 싫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예의주시해야 된다 보고 아까 사면 얘기 나와서 이제 앞부분에도 얘기했었지만
거기에 이번에 특별사면 들어간 게 김관진 씨랑 김기춘 씨예요. 심지어 그 과정도 되게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그 했던 사람들이 다 댓글 부대, 심리전, 댓글 공작했던 사람들이 심지어 원세훈 씨도 그 가석방을 받은 네, 상황입니다. 맞아요. 이런 상황인데 우리가 우려할 수 있는 거는 이명박 시즌2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죠. 그럼 똑같이 그런 공작을 하려는 거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이 지금 나오고 있어서 본인들이 경제나 이런 이슈들을 정면으로 뚫고 가는 게 아니라 저런 식으로 뒤로 해가지고 꼼수로 뚫고 가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피할 수가 없을 겁니다. 네, 자 우선 국민의힘 오늘 또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비 후보자 면접이 있습니다. 어제 장동혁 사무총장 당 중진들에 대한 험지 출마 요구 조건에 대해서 희생을 통해서 적어도 2석은 가지고 올 수 있어야지만 된다. 용산 뭐 내각 출신 후보들 그렇게 되면 지역구 교통정리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도 합니다만은 이게 또 쌍특검법 재표결도 의원들에게 달려 있어서 함부로 밀어붙일 수도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근데 일단 물갈이가 시작이 되는 거고요. 그 시작점은 윤석열 대통령과 가장 먼 사이에 있는 분들, 뭐 조혜진 의원, 뭐 서병수 의원 이런 분들부터 먼저 이제 시작이 되고 있는 거고요. 그럼 지역구 재조정을 하면 이제 지역구를 비워준 거 아닙니까? 그럼 거기 이제 안락한 지역구로 이제 상대적으로 평가를 받는 건데 거기에 누가 들어가는지를 이제 봐야죠. 그러니까 물갈이의 핵심은 뭐 3급수의 물이 2급수가 되느냐, 3급수가 폐수가 되느냐, 요 기로에 서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평가하기는 좀 어렵고요. 이제 누가 들어가는지를 보고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누가 들어가는지 보고 하겠다. 지금은 일단은 평론 중지하겠다. 근데 뭐 보나마나 사실은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들이 내려올 걸로 보여는 집니다. 사실상 답정너란 얘기죠. 이게. 아니, 근데 아직 답이 나온 건 아니니까. 네. 우리끼리 아는 은어인가요? 이거 너무 심한데요. 자, 민주당 내에서도 하위 20% 명단 통보가 사실 있고요. 다 자기네들은 안다 그러던데. 그러면 좀 있으면 다 나온다. 이게 이준석 대표가 지난번에 합당하면서 뭐 통합 얘기하면서 다음 주면은 우리 더 많이 나온다. 이게 바로 요거 아닙니까? 민주당에서 잘린 사람들 우리 당으로 올 거다. 근데 확실한 것 같아요. 국민의힘에서는 개혁신당에 갈 분이 없어요. 제가 아니 그러면 볼 때. 보세요. 없어요. 민주당 사람들만 다 데리고 하는 거야. 사실 거기에 이준석 하나 얹는 거랑 똑같아. 뭐가 달라요? 그래서 이제 개혁 보수를 뭐야, 이게? 지지하던 젊은 남성들은 사기당했다는 얘기를 그러니까 하는 거죠. 아니 그러면은 민주당을 지지하던 사람들 중에 이쪽 사람들로 갈리고 그럼 민주당만 바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기에는 또 지금 저기로 간 분들이 민주당에서 그렇게 또 지지를 받던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아 그래도 다 몇 선 의원들인데 그래도 그래요? 근데 이번에 이제 분위기가 또 안 좋으니까 그래서 마지막에 윤영찬 의원이 또 다시 남고 이런 흐름들이 다 있기 때문에 되게 부끄러운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솔직히 아는 거 말해봐요. 저는 진짜 당근 소통은 그렇게 깊게는 안 하고 소통도 있는데 안 하고 있어요? 그냥 딱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몇 가지 문제에 대해서만 소통하고 되게 지금 민감한 시기이기 때문에 거기에 또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진 않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 또 이 마지막 이슈 보겠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어제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 예방했습니다. 2심에서도 실형 선고가 나온 다음에 결국 남은 조국 전 장관이 선택할 수 있는 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총선 나가는 것밖에 없다. 이거밖에 없는데. 그래서 결국 부산에서 총선 출마, 신당 창당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뭐 불쏘시개가 되겠다. 윤석열 검찰 독재 조기 종식을 위해서 일하겠다. 하얗게 타도 걸어가겠다. 뭐 이런 얘기 했다는데 이렇게 되면 민주당 표만 싹 뺏어가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들이 사실 있거든요. 실제로 그 우려가 온라인 그 민주당 핵심 지지자분들이 모인 데서도 나오고 있어서 지금 부글부글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저도 제일 우려가 되더라고요. 특히 저 같은 경우에도 계속 안타까워가지고 열심히 또 응원을 했던 입장인데 이런 분들조차도 지금 이렇게 나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거 매우 옳지 예, 않아요. 그게 저도 그래서 개인적으로 되게 안타깝다 보고 특히 2심 결과가 또 최근에 되게 안 좋게 나왔기 때문에 그걸 또 우려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제일 우려하는 건 결국엔 뭐 친문이냐 뭐 친명이냐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여러 가지로 뭐 쪼개지고 있는데 반면 이제 국민의힘 쪽은 그게 잘하는 거라고 보진 않습니다만 건국전쟁이라는 영화가 나오면서 거기를 이제 이념적으로 막 결집을 시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 여기가 쪼개진다 그러면 앞으로 더 혼란스러워질 거기 때문에 절대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됐으면 좋겠다. 다만 뭐 누구든 나온다고 하는 걸 막을 수 있는 그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그분들이 전체적인 흐름, 특히 윤석열 독재를 타도하는 그런 걸 하고 싶다면 굳이 그러니까 내지는 방법을 이렇게까지 해서 민주당을 또 흔들어댈 필요는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해요. 뭐 조국 전 장관은 법무부 장관이고 또 어찌됐든 문재인 정부에서 민정수석까지 지냈던 이제 고위 관료 출신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2심, 그러니까 사실심에서 또 2년형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거의 이거는 뭐 유죄로 이제 가는 길목에 있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총선에 출마한들 배지를 달아도 배지가 날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자신의 억울함을
사법적 그 공간이 아니라 정치 투쟁으로 또 갖고 와서 싸우겠다. 이거 저는 대한민국이 엄청난 혼란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입장을 바꿔서 국민의힘에 있는 어떤 정치인이 2심에서 결정이 나왔는데 또 불구하고 출마하겠다 그러면은 민주당에서 어떻게 비판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과잉 수사를 했다라고 민주당은 지금 조국 전 장관의 사건에서는 주장을 하는 거잖아요. 전 거기에 대해서는 비판받을 정도는 당연히 비판받아야죠. 근데 그것을 당사자가 본인의 사법부의 재판까지 부정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이것을 정치적으로 억울함 풀겠다? 이건 대한민국 상권 분립 체계에 저는 심대한 위협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우려도 저도 그 공감을 하면서도 한동훈 위원장이 바로 뭐 법정 구속될까 봐 저런다고 또 자극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그 사람들도 적당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을 저렇게 벼랑 끝으로 몰아가는 게 자기들인데 이런 식으로 나와가지고 또 언론에 어떻게 쓸지 뻔히 알고 그걸 자기를 또 이용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하니까 사람이 못 참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전 또 이해가 됩니다. 그게. 그러면 지금 조국 전 장관하고 한동훈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지금 막 요거 연탄 잘 붙이고 다녀가지고 거기도 많이 한동훈, 깎였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동훈 두 분이 얘기야? 싸우게 만들지 마시고 네. 민주당이 쇄신과 성찰과 혁신을 해서 한동훈 위원장하고 싸우면 민주당이 당연히 이기죠. 근데 조국 전 장관이 나와서 하게 되면은 얘기가 또 달라지는 겁니다. 그런 그래요. 분열 포인트는 저도 되게 우려가 되긴 합니다. 조국 전 장관이 정치 감각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한테 뭐 보여주시겠죠. 아직 현실 정치 이제 하신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이제 보여주실 거라 보는데 아무튼 걱정이 많이 되긴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타까워서. 아니, 그러니까 이제 조국 전 장관께는 뭐 더 긴 말씀 드릴 필요 없고 본인이 또 법률에 대해서도 법학 교수까지 지내셨고 법무부 장관을 지내셨잖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그러니까 큰 일을 생각하셔야지 이 지금 총선이라는 우리가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인데 국민의 대표를 뽑는 선거인데 이것이 사인의 감정을 푸는 이런 도구가 돼서는 안 된다. 하나 그렇게 우려되는 생각합니다. 게 그 주변에 있는 분들, 그 리셋코리아 행동에 붙은 분들 중에 몇몇 되게 우려되는 발언을 하신 분들이 그것도 공개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자꾸 부추기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떤 판단을 하는 건 이제 개인의 선택의 문제지만 자꾸 옆에서 부추기면서 그걸 자기가 이용하려는 사람들도 옆에 좀 보이는 것 같아서 그런 분들을 좀 잘 떼내야 현실 정치로서 성공을 하든 안 하든 그 판가름 나지 않을까. 그런 점도 좀 많이 우려가 됩니다. 전 만약에 조국 전 장관이 무슨 인구 재앙 문제를 해결하겠다, 내지는 기후 위기를 해결하겠다 이런 목표로 나오신다 그러면은 이해가 되죠. 근데 또 지금 나오는 것이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본인이 그 많던 시간 동안에 못 해낸 걸 가지고 또 아젠다를 소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것도 아니죠, 지금은. 약간의 그 검찰에 대해서 독재를 규정하고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개인의 사감을 푸는 걸로만 게 안 보이니까 국민들의 많은 공감을 얻기는 어렵고 이것이 또 민주당에 대해서는 과거 조국수 그 장면을 또 소환시켜가지고 또 문재인 정부 심판론이 다시 한번 또 작동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별로 전 정무적으로도 좋아 보이지 않는 선택이다.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국 장관은 중도에서 인기가 많습니까? 그건 뭐 워낙 다양한 얘기들이 있어가지고 지금 어쨌든 젊은 층 사이에서 비판을 많이 받았던 건 사실이기 때문에 그 점은 부정할 수는 없다고 보고요. 다만 그걸 이제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는 앞으로 이제 정치로서 풀어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고 민주당보다 왼쪽에서 그러니까 지금 왼쪽이라든지 오른쪽도 자체가 지금 막 흔들흔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다 왼쪽에서 좀 더 탄탄하게 채워서 요렇게 그 그라운드를 좀 바꾸겠다는 취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싶습니다. 정치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요. 대법원에서 무죄 나오면 그 이후에 뭐 보궐선거든 지방선거든 또 대선도 있잖아요. 그 이후 선거에 나오시는 건 전 상관없다고 봐요. 무죄를 받으시고 나서 결백하면 입증하고 나오면 누가 뭐라 합니까? 근데 지금은 2심에서도 실형이 나왔기 때문에 법률가의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뭐 대법원에서는 상고기각될 가능성이 거의 99%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리스크를 가지고서 정치권에 다시 들어온다라는 것은 매우 이거는 좀 불행 아니냐. 아니 그러니까 대법원 편하게 가라. 그러면서 2심에서 법정 구속 안 해준 거 아니에요 일부러? 선거 나가라고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상식적으로 2심이 왜 법정 구속을 안 했겠어요? 일반적으로는 해야죠. 아니 근데 안 하는 경우는 그게 맞죠. 또 있죠. 정치인들 그러니까 관련해서는 안 하는 이유가 경우 바로 있죠. 그거죠. 정치적인 상황이나 정치인들에 대해서는 왜? 그 사람들이 기사회생할 수 있는 기회 룸을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근데 사법부의 판결을 다 그런 식으로 정치 투쟁해서 그럼 다수결로 정하게 되면 이것이 과연 그럼 상권분립 체계에 맞느냐. 물론 이제 송영길 대표가 구속 중인데도 당을 만들어 지금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참 뭐 구속 여부가 이렇게 결정적인 것 같지는 않지만은 저는 그래도 우리의 상권분립 체계를 조국 전 장관이 잘 이해하고 계실 거기 때문에 저는 법률가적인 양심에 그건 뭐 맡길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송영길 대표의 신당은 어떻게 잘 될까요? 뭐 당을 만든다는 걸 어떻게 말리겠습니까만은 뭐 국민들의 냉정한 평가를 또 받아봐야겠죠.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생명의 변호사와 함께하는 톡 쏘는 정치평론 시사 맛집 이슈 삼합 시간이죠. 김필성 변호사 그리고 신유진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두 분을 보면 엔도핀이 팍팍 힘이 솟구칩니다. 요즘 별로 재밌는 일이 없었는데 그건 신나는 일, 힘이 날 일이 별로 없었었는데 이런 코너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 좀 한번 기운을 팍팍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한 주 동안 용산부터 여의도 이르기까지 가장 기억에 남았던 정치 이슈 하나씩 꼽아보는 먼저 이 순서부터 해보죠. 주간 용산 투 여의도인데요. 우선 신 변호사님 한 주간 동안에 그런데 가장 인상 깊었던 거. 아무래도 이제 그 대통령의 대담 이후에 네. 순방을 갈 것이다, 독일로 갈 것이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왔었고, 그렇죠. 이제 그런 행보를 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갑자기 나흘 전에 이제 순방을 수년했다, 이게 취소했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해가 좀 안 가는 게, 네. 김건희 여사 리스크, 김건희 여사가 이제 이미 해외 외신에서는 명품백 받은 것부터 해가지고, 사실 외신에서는 굉장히 자세하게 그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한 의혹이라든지, 그리고 그 전에 활동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보도가 세밀하게 됐고, 네. 그리고 심지어 뭐 타임즈에서도, 우리나라에는 VIP 1이 있는데, 1과 2가 있는데, 1이 오히려, 김건희 여사라는 그런 설이 있다, 이제 이런 것까지 다 타임즈에서 자세하게 보도를 했단 말이에요. 타임즈예요? 네. 오. 그렇다면은 이 순방을 취소하는 사실상의 이유가 김건희 여사 때문이라면 좀 납득하기가 어렵잖아요. 네. 대통령 혼자라도 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대통령 혼자 왜 못 갈까라는 의문이 들어서 저도 다시 한번 상기가 되는 사건이 그 김건희 여사가 당초에 이제 7시간 녹취록이 공개되었을 때 했던 발언인데요. 우리 남편은 바보다. 내가 다 챙겨줘야지. 뭐라도 할 수 있는 사람이지. 저 사람 완전 바보다. 라고 하면서 그 뒤에 말들은 더 이제 심한 말들이 있었고 그 말들은 사실은 판결문을 통해서 공개는 됐지만 제가 뭐 이 자리에서까지 그 말까지 다 전달하진 않겠습니다. 그런 만큼 김건희 여사가 옆에서 챙겨주지 않으면 완전 바보이기 때문에 혼자는 순방을 못 가는 것일까? 이런 생각을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오죽하면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네. 대해서 사실은 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아니, 천공이 가지 말랬나? 뭐 이런 의문까지 들고 심지어는 과거 발언까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평가 가장 가까이서 보는 지근거리에서 보는 그 부인 배우자의 평가 이런 것까지 찾아보면서 이유를 알아보려고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 표면적으로는 뭐 의사 파업 우려되고 네네네. 뭐 북한 도발이 우려된다고 하는데 이것도 납득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 그러니까 신 변호사는 용산 투 여의도 요 코너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대통령의 독일, 덴마크 순방 연기 네. 사건이고 그것을 통해서 과거의 녹취록까지 소환이 되고 있다. 네. 셉니다. 김필사 변호사님 어때요? 저는 어제 있었던 개혁신당 아, 양정석 의원 입당이 제일 쇼킹했어요? 사실 좀 저한테는 쇼킹했습니다. 왜요? 이게 예? 좀 설명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정확히 네. 보도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그 양정석 의원이 들어가면서 그 정부 보조금이 이제 6억이 됐다. 원래는 수천만 원 수준이었는데 6억이 됐다. 하루 그렇죠. 만에 이 얘기인데 네. 이제 양정석 의원을 영입하는 것에 대해서 아침 어제였던 것 같아요. 그 전남 CBS 라디오에 이낙연 대표가 나오셔서 네. 대표로 부르는 게 맞겠죠. 나오셔서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양 의원 영입에 대해서 법원에서 완전히 무죄로 끝나 구설에서 벗어났다. 그래서 도덕성에 문제가 없어서 영입하려고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사실이 아니에요. 아, 그래요? 예, 양준석 의원이 저도 작년 11월 30일 날 네. 대법원에서 벌금 1,000만 원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혐의가 두 개였던 건데 공직선거법 위반 하나하고 무고가 두 개가 있었거든요. 근데 공직선거법 위반은 무죄가 나온 게 맞는데 무고 혐의는 벌금 1,000만 원이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벌금형이니까 사실 의원적 유지를 한 거지. 누구를 무고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관련해서 보도했던 기자들을 고소를 했는데 보도했던 기자들 고소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무고였다는 건데 그걸로 나왔거든요. 근데 제가 이걸 눈여겨본 이유가 뭐냐면 정치인이 벌금형 받은 사람 또는 재판받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도. 그래서 그거 자체가 뭐 경우에 따라서는 뭐 받을 수 있는 거고 이해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네. 또 어떤 경우는 뭐 아직 확정이 안 된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이낙연 대표가 사실 이렇게 나가서 신당까지 만든 이유가 도덕성 문제라고 얘기를 하면서 도덕성의 근거로 전과를 얘기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이분이 그랬던 분이
작년 11월에 저기 벌금형 1,000만 원 확정된 분을 영입을 하면서 네. 이분은 무죄 나왔으니까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게 과연 뭐 그 전에 이제 이분이 뭐 여러 합당하고 이런 과정에서 이분의 정치적 방향이 무엇인가에 대한 논란이 있었지만 본인이 내세웠던 가장 중요한 본인의 최근 행보의 근거였던 도덕성에 있어서 5억 원 때문에 5억 원 때문에 이렇게 이거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네. 아, 뭘까 이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예. 사실 이제 이낙연 대표도 전과가 있죠. 뭐 이 얘기 나왔으니까 그냥 네. 간단하게 먼저 얘기해 보겠습니다. 개혁신당이 사실은 민주당 의원들로만 잔뜩 지금 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전부 다 의석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의원직을 유지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이잖아요. 물론 이제 양영자 의원하고 양정숙 의원은 무소속입니다만 어쨌든 전신은 민주당이니까 나머지 의원들 전부 다 민주당 사람들입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은 이걸 개혁신당이라고 할 수 있을지, 이준석 대표를 지지했던 그 수많은 보수 신념을 가지신 분들은 뭐라고 할지, 이것도 조금 이상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개혁신당이 설 연휴 기간에 이제 빅텐트를 치면서 뭐 다 합당이 되는 과정에서 네. 굉장히 이제 그 열렬하게 지지했던 특히나 이제 이대남으로 칭해지는 그 이준석 대표에 대한 지지자들이 굉장히 배신감을 느낀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이야기가 돌고 있었어요. 이것은 당 상납이냐? 당 상납이냐? 네. 당을 민주당 사람들에게 전부 당을 꾸린 다음에 민주당 사람들에게 당을 바친 것이냐. 그러면 이게 뭐냐. 게다가 또 류호정 의원까지 전 의원까지 합류하게 되면서 맞아요. 도대체 이준석 그 자체의 그 가치와 신념이 뭐였냐. 우리는 지금까지 배신당했다. 우리를 속였다. 이런 것 때문에 당 탈당 이제 러시가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네, 탈당이 사실 뭐가? 그것도 네. 이제 왜 탈당 자체는 팩스로만 가능하냐. 온라인 탈당이 왜 안 되냐. 그러면서 탈당 자체가 원활하지가 않아서 탈당을 못 하고 있다. 탈당을 어렵게 한다는 거죠. 네, 이거. 그렇습니다.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그래서 이 상황을 위장결론이라고 비판하기도 했거든요. 네. 결론적으로 끝까지 못 갈 것이다. 이거 민주당 이중대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뭐 끝까지는 가겠지만 현실적으로 당 색깔이 도대체 뭔지 정체성은 뭔지 헷갈리는 건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제 그 찾아보면은 내부 출신 개파가 8개 정도로 8개요? 예, 정리가 되나 봐요. 물론 뭐 네네네. 좀 나누기 나름이겠습니다만 이게 결국은 가치를 보고 모이는 게 원칙이어야 되고 특히 개혁신당의 그런 여기 참여한 사람들 면면을 보면 다 나름 뭔가 이제 강한 의무를 이제 주장을 하면서 모였는데 문제는 말씀하신 것처럼 주장하던 게 평상시에 다 다른 사람들이 하나로 모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가치를 공통으로 해서 총선 이후에도 제3지대로서 역할을 하는 정당이 되려면 그들 사이에 공통점이나 이런 걸 도출을 하고 그거를 국민들에게 제시를 해야 되는데 그게 가능할까?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5억 원 때문에 뭐 이런 일이 6억 벌어지면 원이라는 6억 거예요? 원, 6억 원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 보면 과연 어떤 가치를 보여주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좀 의문이 있죠, 사실. 사실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 좀 뻘쭘할 것 같기도 하고 이번에 이제 여러 영입 인사들 내지는 뭐 합당하는 과정 중에서 벌어진 의사결정 과정에 대해서도 좀 석연치 않은 설명이 있어서 네. 당 지지했던 지지 당원들이 모두 화가 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준석 대표 근데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좀 측면도 있긴 있어요. 돈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국고보조금을 받아야 이제 당이 이제 운영이 되는데 뭐 사실은 이제 양정숙 의원이 최종적으로는 이제 입당을 했지만 황보승희 의원도 굉장히 이제 영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황보승희 의원은 영입이 안 됐고 역시 민주당 출신인 그 양정숙 의원을 영입을 하게 된 거죠. 사실 제가 양정수 변호사님하고 잘 아는데 원래는 안 간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이 발표 바로 나기 직전까지도 아마 많은 고민을 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민주당에서는 이제 어쨌든 이분하고 이렇게 딱 선을 그으니까 아무래도 양정숙 의원 입장에서는 갈 수 있는 선택의 폭이 좀 적었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에휴, 그렇군요. 자, 개혁신당 얘기하니까 또 조국신당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네. 신당 창당 선언을 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5.18 묘지 참배를 하면서 다시 한번 결의를 다지기도 했습니다. 우선 조국신당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조국 이제 뭐 어떻게 불러야 될까요? 조국 전 장관으로 부르는 게 맞겠죠, 여전히. 조국 전 장관이 타이밍은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엔.
조국 전 장관이 여러 가지 억울한 점이 있고 이건 알겠는데 사실은 제 생각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정치를 결국 할 거였으면 좀 더 일찍 했어야죠. 좀 네. 일찍 했어야 될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면에서 좀 그 궁지에 물러서는 것이 아닌가, 좀 막판까지 가서 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정치적 선택은 별로 이제 효율적이지 않았던 것 같은데 사실 뭐 본인이 이게 억울한 게 있고 그다음에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내세우는 가치가 있어서 하겠다고 하면 본인의 정치적 결단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존중해 줘야 되죠. 저는 기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건 좋은데 네.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라는 거죠. 결과적으로 국민의힘만 좋은 일 시키는 거냐 아니면 민주당에게도 좋은 거냐. 윤석열 독재 타도하겠다고 하면서 결과론적으로는 그 반대의 결과물을 나게 한다면 사실 의미가 없는 거 아니겠냐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이제 조국 신당 창당 얘기가 술술 나올 때부터 뭐 평론가들이라든지 뭐 비평가들이 뭐 민주당 측에서 입장에서 얘기하자면은 함께하면은 이거는 안 된다. 왜냐하면 정권 심판론이 지금 불이 붙었고 지금 총선을 정권 심판론으로 치러야 되는데 이제 다시 야당 측 입장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심판을 받아야 될 것이 뭐 문제의 소지를 끌어안게 되면은 이거는 물타기가 되기 때문에 네. 절대 이제 민주당과 함께해서는 안 된다라는 굉장히 강한 날선 이야기를 많이 했고 결과적으로는 이제 민주당과 함께하지는 않는 선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갈 길을 가겠다. 민주당의 입장을 이해한다라는 입장에서 이제 마무리가 됐다면 사실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윤석열 정권 심판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강하게 목소리를 내줄 사람 그리고 민주당 자체는 사실 거대 정당이기 때문에 거기서 목소리를 낸다고 해도 이게 뭐 예를 들면 원내대표가 한마디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 바로바로 다 반영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최고위원회에서 발언을 하더라도 그것이 다 언론에 반영되는 것은 아닌데 한편으로는 이렇게 옆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발언을 해주면서 우리가 잊고 있던 문제들을 상기해 주면서 사실 언론에서 다루지 않으면 금방금방 다시 여론에서는 잊혀지거든요. 그런데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바빠졌죠. 조국 신당에 대해서도 비판을 해야 되고 개혁 신당에 대해서도 비판을 해야 되고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비판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계속 비판해야 되는 입장이 많아지면서 한동훈 위원장을 더 압박하는 모양새가 된다면 사실 저는 유권자들의 다양한 선택 측면에서도 별도의 창당 과정을 통해서 뭐 비례대표든 이렇게 표를 찍을 수 있는 곳이 있다면은 그것도 또 하나의 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조국 전 장관이 뭐 이제서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라고 문재인 전 대통령도 얘기했고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도 마찬가지 말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좀 타이밍은 좀 애매할 수 있다 이런 얘기는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윤석열, 김건희 두 사람에 대한 수사 왜 안 하냐 이러면서 지금 맞받아치고 있습니다만은 한동훈 비대위원장하고 좀 싸우는 모양새가 좀 있습니다. 특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재판받으면서 창당한 것은 좀 웃긴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조국 전 장관 관심 가져줘서 고맙지만 어쨌든 당신 뭐 문제부터 해결해라 뭐 해명해라 이런 얘기 같아요. 이런 태도나 이런 거는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 말씀하시는 둘 다. 둘 다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런 태도 보내는 거, 그다음에 조국 전 장관이 여기에 맞받아치는 모양새. 뭐 일단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이런 식으로 계속 비아냥거리는 특히 재판의 관계에서 비아냥거리는 모습을 보이는 건 네. 저는 그렇게 현명하지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게 뭐가 전제가 되냐면 현재 기소와 수사 이런 것들이 공정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이 전제가 돼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기소가 될 만한 상황이면 충분히 의심할 만한 뭐가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뭐 정당성이 인정이 돼야 되는데 지금 여러 번 지금도 얘기가 나왔지만 금방도 얘기가 나왔었던 것처럼 현재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되고 있는가? 그 외에 지금 아까 그 뉴스 시간에 나왔던 그 트루스 포럼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그게 그 건국전쟁만 하더라도 제가 이 사건에서 눈여겨보는 이게 뭐냐면 작년에 그 조국 전 장관 관련된 다큐멘터리가 개봉했을 때 경찰이 수사를 했어요. 그대가 조국? 예. 그거 했을 때 네. 경찰이 수사한다고 뉴스에 나왔었습니다. 네, 맞아요. 뉴스에 나왔었는데 그게 이제 뭐냐면 사람들이 뭐 후원해주고 뭐하고 하는 걸 갖고 문제를 냈었거든요. 그때 뭐 박스오피스 일이냐 뭐냐 이게 전부 다 조작이냐 아니냐 이런 논란도 그때 네, 많았었죠. 경찰 수사를 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거는 트러스 포럼에서 조직적으로 페이백 해주는 거. 페이백까지 하면 돈을 이상 주면서 페이백한다는 게 조직적으로 한다는 게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가 이루어질 것이냐. 고발을 해야 되겠죠 또. 스스로 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지금
그 공정함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이거를 계속 너는 기소됐으니까라고 얘기하는 거는 오히려 본인들이 지금 논란을 증폭시키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조국 장관 입장에서는 어쨌든 본인이 지금 유죄 판결을 2심까지 받은 게 있고요. 뭐 그 외에 지금 여러 가지 논란이 있기 때문에 뭐 사실 그리고 이제 3심에서도 무죄가 나올지 여부에는 지켜봐야 될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쨌든 아킬레스건, 이거 발목을 잡는 건 사실일 거예요. 사람들에게는. 그러니까 조국 장관 입장에서는 이렇게 되받아칠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한동훈 위원장이 과거 검언유착 사건에 대해서 그 검언유착 사건은 권력과 일부 언론, 여기서 일부 언론은 MBC를 말하겠죠. 뭐 KBS도 약간 좀 들어갔습니다만. 어쨌든 일부 언론이 권언 유착을 해서 조국 수사를 했던 재계 보복하기 위해서 공작한 거다. 뭐 이런 얘기 했었습니다. 이것도 맞는 말입니까, 그러면? 근데 이게 오히려 이제 검언 유착이라고 해서 MBC가 처음 보도된 것은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그 채널A의 이동재 전 기자가 이제 이야기를 했던 그 녹취록 자체에 대해서 MBC가 보도를 했고, 이것에 대해서 이제 수사가 필요하다라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한동수 감찰부장이 당시 이 한동훈에 대해서 감찰이 필요하다, 이 네. 목소리가 진짜인지를 조사해봐야겠다라고 했는데, 그때 당시 윤석열 총장이 그걸 반대하면서 이게 못하게 무슨 됐죠. 소리냐, 이게 네. 왜 쇼하고 그러냐라고 하면서 반대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자체를 타개하기 위해서 이거는 사실 권언 유착이라고, 이거는 오히려 프레임을 전환하는 그런 것을 썼는데, 근데 사실은 그 당시에 자신이 진짜로 그 이동재 기자와 그 목소리가 자기 목소리가 아니었고 뭐 그렇다면은 더 당당하게 핸드폰을 열어서 자신이 밝힐 수 있었잖아요. 네. 그런데 사실 채널A 그 보고서가 있어요. 채널A에서 처음에 이 사건 자체가 네. 뭐 경찰 수사 이전에 자체 보고서를 냈는데, 거기서 이동재 기자가 이거를 새롭게 녹음을 하려고 한다라는 거라든지, 이 모든 것이 채널A 자체 보고서만도 못한 상황으로 결과적으로 수사가 됐습니다. 네. 감찰은 아예 진행도 안 됐고요. 그렇다면 여기서 전혀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채로 증거가 없기 때문에 이동재 전 기자에 대해서도 뭐 무죄 판단이 결국엔 났고, 그렇기 때문에 이 무죄를 갖고 자신이 깨끗하다라고 말을 하는 거는 오히려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시키기에는 부족한 면에서, 오히려 한동훈 당시 이제 뭐 한국비 부장이었죠.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자신이 떳떳하다는 증거는 하나도 제출하지 못하면서 오히려 자신의 핸드폰을 압수수색하러 온 뭐 정진웅 부장검사라든지 네. 그 사람은 오히려 고소하고, 네. 모든 자신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자체를 반대로 공격하는 자세로 이 사건을 다 타개해 왔는데, 결과적으로 뭐 정진웅 부장검사도 무죄가 나왔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절대로 여기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 자신 떳떳하다면 하나라도 명백한 증거를 제출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증거가 없어서 무죄가 나오게 만들었다는 거는 본인은 절대로 거기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 정치인으로서도 그렇다. 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조 전 장관이 신당 창당하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에 대해서 입을 더 보태고 있는 중이긴 합니다만은 요 문제를 또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도 사실 계속해서 조 전 장관이 할 수 있는 거는 정치밖에 없을 것이다. 또 하는 것이 맞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여러 번 해왔는데, 문제는 이제 타이밍인 거고, 특히 지금 야권 연대 그리고 이 정권 심판론이 지금 센 상황에서 이렇게 되면 계속 분열되고 좀 찢어지고 동력이 약화되고 이러지 않을까라는 걱정들을 많이 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현재 민주당에서 특히 이제 박홍근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 지금 비례연합 단장 추진 단장으로 일을 하면서도 조국 신당과의 연합이나 이런 거는 지금 고려하지 않는다는 취지를 말을 했어요. 하지만 그렇게 되면 결과론적으로는 민주당이나 이 조국 전 장관을 지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표를 어디다 줘야 될지 좀 헷갈릴 수가 있단 말이죠. 이게 오히려 민주당에는 악재 아닐까요? 그러니까 뭐 결과적으로는 제가 이제 사실 조국 전 장관이 지금 창당을 보면서 지난 총선에 열린민주당하고 비슷하게 구도가 갈 수 있겠다는 네. 생각은 들었어요. 근데 열린민주당의 출연이 물론 뭐 내부적으로 분석하는 사람 말은 약간 왔다 갔다 하긴 합니다만, 네. 저는 민주당이 크게 손해가 됐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뭐 좌석이 의석이 한두 석 줄었다고 분석하는 분석가도 제가 본 적은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의 경우에도 사실 민주당이 몸이 무겁기 때문에 민주당이 그런 뭐 조심하는 모습, 그 다음에 뭐
뭐 민주당 내에 또 마음에 안 들어하는 그런 뭐 속 시원하지 못한 좀 정치 이제 강성 지지층 같은 네. 경우는 그런 사람들에게 일종의 대안이 될 수 있는 거라서 저는 전체적으로 봐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크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은 하는데 근데 다만 이제 민주당이 거리두기를 하는 것까지는 제가 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근데 네네. 지금 박홍근 지금 의원이 한 것처럼 창당 얘기 나오자마자 바로 선을 그어버리고 사실 같은 날 뭐가 얘기가 나왔냐면 녹색정의당에 대한 얘기가 또 나왔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녹색정의당에게 계속 연대를 하자라고 얘기하는 것이 일종의 명분으로서 정치적 의미를 간다는 걸 알겠는데 아시겠지만 녹색정의당의 지지층도 마찬가지고 민주당 지지층도 마찬가지고 서로 상대에 당하고 같이 가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이란 말이에요, 상당히. 그래서 녹색정의당하고 연대는 가능성이 이렇게 높지 않다고 보는 게 일반적인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같은 날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네.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는 단칼에 그어버리는 모습을 보이는 게 지지층 입장에서는 별로 좋아 보이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의 대응도 그렇게 매끈하거나 아니면은 뭐 잘하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심혜선 부씨가 어때요? 저는 우선은 뭐 민주당에서는 사실은 이게 이제 총선 승리 목적에서 또 민주당 자체의 어떤 뭐 한편으로는 뭐 국민으로부터 또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여지를 함께 그러니까 이걸 여지를 남겨두는 자체가 굉장히 부담스러웠을 것이다. 그래서 누가 말을 하느냐가 중요한데 뭐 정청래 의원도 거기에 대해서는 윤 정권 심판의 큰 바다에서 같이 만나자. 이제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말하면서 지금 당장 함께하는 것이 아니지만 따로 또 같이 윤석열 정권 심판이라는 큰 바다에서 만나자라는 이야기로 네. 최종적으로는 목표가 같다라는 지점을 이야기하면서 뭐 당장 당에 합류하는 것은 보류하는 것 자체를 서로 이제 공감대가 형성이 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녹색정의당은 좀 스탠스가 좀 애매하긴 했었어요. 근데 어제 또 배진교 전 원내대표죠. 우리 같이 좀 합류해야 된다 또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또 한편으로는 내부적으로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아직 다 정리가 안 된 것 같긴 한데 근데 오히려 민주당 입장에서는 네. 민주당원들 입장에서는 네. 녹색 정의당이 보다는 미래 통합당에 온다면 네. 더 반발이 더 심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어서 좀 애매하다는 거죠. 네. 녹색정의당 들어오면 안 됩니다 이런 강성 지지자들도 많고 뭐야 이거 중도층 표 다 날라갔어 이러면서 또 조국 신당 안 되는 사람도 많고 여러 가지 복잡스러웠어요. 네. 자 알겠습니다. 조국 전 장관에게 제가 한번 전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아마 아직까지는 아무것도 대답할 수 없습니다. 이러는 것 같아요. 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 관련 재판 얘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루비스트 백현동 루비스트 김인섭 씨죠. 제가 아까 백인섭이라고 그랬네요. 김인섭 씨가 인허가 알선을 대가로 해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이 됐습니다. 자, 이거는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뭐 일단 백현동에 있어서 지금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요. 지금 김인섭 씨죠. 김인섭 씨가 로비했다는 사실은 인정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로비하는 과정에서 당시에 그 성남시의 고위 당직자들, 저희 고위 공무원들, 이재명 대표를 포함해서, 당시 시장을 포함해서 이름을 팔아서 이 사람이 로비를 하면서 작업을 했다는 거 인정이 된 건데요. 이게 지금 사실 좀 제가 이제 판결문을 가지고 분석을 하거나 아직 그런 것까지는 진행이 안 됐고,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도 백현동 사건은 진행되려면 한참 남았기 때문에 당장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지금 이제 제 생각에는 현재 보도되는 내용이나 이런 것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이재명 대표 사건에 큰 영향은 없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사실 언론에서는 엄청 영향을 미칠 거다 이러잖아요. 그게 여론에 있어서 관련자가 로비했다는 관련자가 이제 여론적인 측면에서는 좀 불리하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담당 변호사 입장에서 이 말씀을 드리면 백현동 사건의 공소사실이 이제 법리적 구조가 있을 거 아닙니까? 법리적 구조하고 로비 사실하고 직접 연관될 내용이 별로 없어요 현재로서. 그래서 네. 물론 판결이 법대로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심지어 법조인들도 걱정을 좀 하고, 물론 저희가 이제 진행을 하게 되면 집중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겠지만, 일단 전체적으로 직접 연관될 만한 내용도 없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다시 말씀드리면 판결문을 제가 본 건 아닙니다. 근데 김인섭 씨 판결문에서 이재명 대표와 직접 만났다거나 이런 식의 내용들은 제가 관련성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사실 김인섭 씨 재판에서는 이 알선 이 관련해 가지고 정진상 전 실장에게 자기가 부탁했다
이런 얘기고 실제 결과도 부탁한 내용대로 됐다 먼저 이런 주장이 계속 나왔었고 정지선 실장은 아니다. 난 그런 부탁 받은 적도 없고 그대로 해준 적도 없다. 할 수 있는 위치도 아니었다. 이제 이런 주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또 하나 지금 이재명 대표 중심 주변에 있는 또 김만배 씨 같은 경우도 말하자면 대장동에서 성남시 조례 개정과 관련해서 또 영향력을 행사하고 로비를 해서 뇌물을 주고 해서 2년 6개월 또 실형 선고가 나왔잖아요. 물론 법정 구속은 안 됐습니다만. 근데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재명 대표에게 좋지 않을 거다라는 얘기들이 많단 말이에요. 게다가 한동훈 위원장도 백현동 로비스트보다 중한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재명 대표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좀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죠. 뭐 그렇게 불안해한다라는 말은 그 심리는 뭐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사실은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재명 대표가 여러 가지 혐의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고 그 재판 때문에 굉장히 쉽지 않은 길을 가고 있다라는 것을 다 인정한 상태에서도 네. 그 이재명 대표를 지키겠다. 아니면은 이재명 대표의 그 재판받는 상황을 다 사실은 안고 있는 상황이고 네. 그것 때문에 사실은 지지세가 지금 갑자기 이제 걱정이 되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 이 재판 자체들에 대한 불신이 더 커지지 않았나. 왜냐면 사실은 이 김만배 씨가 성남시 조례 통과를 로비를 하면서 네. 이거 자체가 이제 민간 개발이 돼야 되는 거를 공공 개발로 끌어온 것인데 이 공공 개발 자체를 반대하는 성남시 당시 이제 새누리당 국힘당 지금으로 치면은 국힘당 시의원들이 이거는 민간 개발이 돼야 돼라고 하는 거를 민간으로 다 주면 안 된다. 이게 공공 개발이 돼서 개발 이익을 한써야 된다라는 입장이 아니면은 이거는 이 사업은 무산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든 사업을 진행하고자 이렇게라도 통과를 한 과정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최종적으로는 공공 개발이 돼서 개발 이익 환수가 5천억이 넘게 됐다. 이게 네. 이제 성남시의 어떻게 보면 자랑이고 과업이다라고 하는데 이거 자체를 어떻게 보면은 모두 전체를 수사를 통해서 흠집내기를 하면서 이 과정에서는 무슨 불법이 있을 것이고 당연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라고 하면서 수사가 시작된 것이었고 그런 과정에서 사실은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 국민의힘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 50억을 전달한 것에 대해서는 무죄가 나왔지 않습니까? 1심 무죄 나왔는데 2심은 또 유죄가 냈죠. 네. 그 무죄가 나왔을 때 그리고 또 다른 그 50억 클럽에 대해서 전혀 수사가 되지 않고 그렇게 사실은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문제를 추궁할 것이면 쌍특검법 중에 하나인 네. 이 대장동 특검법 통과를 시켜야죠. 대장동 특검법을 통과를 시키면서 오히려 이재명 대표를 공격하는 양상을 취한다면 국민들도 그래 그렇다면은 뭔가 이제 국민의힘에서도 네. 본격적으로 해볼 것인가 보다라고 할 텐데 그런 거 없이 지금 이 상황에서만 마무리하려고 한다면 국민들은 신뢰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설명을 네. 하면요. 간략히만 설명을 하면 이번에 김만배 씨도 사실 저하고 직접 관련은 없기 때문에 네, 제가 그렇죠. 판결문을 본 건 아니지만 뉴스 지금 언론 보도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조례 통과, 성남도시공사 조례 통과에 대해서 뇌물이 왔다 갔다 했다는 거잖아요. 뇌물 받은 사람은 조례는 시의회에서 합니다. 그래서 그렇죠. 문제는 시의회가 문제가 된 거고요. 당시 시의회의 의장까지 했던 주요 의원이었던 최모 의원하고 사이에 뇌물이 왔다 갔다 했다라는 것이 지금 문제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건 자체는 사실 이재명 대표하고는 직접적 관련이 없습니다. 구조상은. 그건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재명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도 또 어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 수행비서였던 배모 씨 같은 경우에 1심에 이어서 2심에서도 이 법인카드 유용 관련해서 유죄가 선고가 되었는데요. 그러고 나니까 검찰에서 김혜경 씨 10만 4천 원어치 2021년 8월 달에 밥값을 이 배모 씨에게 시켜서 혹은 배모 씨가 알아서 어쨌든 결제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또 기소를 했단 말이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게 그냥 전체적으로 또 한꺼번에 쫙 몰아붙이는 그런 느낌이 난단 말이죠. 이게 어떻게 봐요? 그러니까 이제 10만 원 상당, 10만 4천 원 상당의 그 식사를 제공했다. 그런데 이게 배모 씨가 한 것이 과연 김혜경 씨가 이것에 대해서 공모 공동정범으로 그렇다면은 배모 씨가 했던 행위는 김혜경 여사와 그리고 이재명 대표를 위한 행위였기 때문에 이것은 같이 알고 지시하고 서로 간에 다 알고 했던 행위 아니냐라고 해서 이제 공동정범으로 기소를 한 건데요. 근데 이게 참 이 사건 하나로 촉발될 수 있는 문제가 사실은 크다고도 볼 수가 있는 게 이게
100여 곳 넘는 곳을 압수수색하면서 얻어낸 자료를 통해서 10만 4천 원을 밝혀낸 것이 과연 검찰의 그 잘한 일인가? 이것이 정말 사실은 확실했다면은 진작에 더 기소를 했어야 되는데 이 사건이 지금 벌써 20개월이 넘는 상황에서 23개월이 넘는 상황에서 기소를 하는 것이 검찰이 그러면은 진짜 유죄 입증까지 자신이 있는 것이냐? 이게 공모공동정범이라는 거는 그게다가 또 그것에 대한 정말 명확한 증거가 있기 어려운 것인데 그렇다면은 이것이 과연 유죄 판결까지 이끌어낼 수 있는 것이냐. 사실은 이 사건 자체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당초에 동양대 그 정경심 교수 사건에서 동양대 표창장이 위조다라고 하면서 공소시효 하루 남기고 전격적으로 기소했던 그 사건인데 그 되게 그 자체로만 보기에는 어이가 없었지만 그 사건으로 사람을 묶어두고 계속해서 여러 가지 비리라든지 언론 노출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그 사람 자체의 모든 것 더 확대해가는 별건으로 확대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 사건이 지금 보기에는 아유 진짜 이런 걸로 기소를 했냐라고 하지만 검찰은 이제 하나 기소를 했으니 앞으로 계속 이제 괴롭힐 건이 더 남아 있다. 제가 봤을 때는 더 남아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그렇죠. 아직까지 네. 법인카드에 관련해가지고 수사를 계속 하고 있다고 네. 하니까. 더 남아있다고 보여지고 이것으로 인해서 이제 계속 총선 때까지 언론에다가 또 법인카드 이야기를 계속 하겠죠. 그러면서 노리는 것이 사실 검찰이 지금 총선용 아니냐. 총선을 위한 어떤 검찰의 기소라든지 이거 수사 이런 것에 대해서 오히려 지금 검찰 독재라는 것이 지금 심판 대상에서 국민들의 시각에서는 검찰 독재가 맞구나라고 하는 인상을 더 줄 수가 있는데 네. 과연 이것이 과연 국민의힘에 플러스가 될 것인지는 좀 의문입니다. 네, 어쨌든 그 김혜경 씨 2021년 8월 달에 경선에 이제 나가겠다. 대선 경선에 나가겠다라고 말한 직후에 관계자들하고 같이 밥을 먹었고 그 밥값이 10만 4천 원 법인카드로 결제가 됐다는 건데 여기에서 지금 배모 씨는 지시받은 적 없다. 내가 그냥 한 거다 이런 얘기였고 특히 이제 녹취록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모르게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결제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것이 과연 본인과 이 당사자들이 모두 부인하는 상황에서 또 객관적으로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내용이 있는 상황에서 유죄로 인정될 것인지. 근데 아마 검찰에서는 유죄로 인정되는 것보다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은 이걸 시끄럽게 문제 삼아서 계속해서 이 총선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게 아니냐. 이제 이런 분석까지 지금 있는 상황이니까 또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이고. 좀 제가 한마디 여기에 네, 대해서 한마디. 한마디만 더 하고 싶으면 저는 총선에 영향을 주는 것도 주는 거지만 지금 영부인에 대한 논란하고도 관련이 있는 그러니까 것 같아요. 디올백 받은 것과 관련해서 물타기 하려고 자꾸 이러는 거다? 그게 왜 네. 제가 이런 생각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어제 뉴스가 하나 더 나왔거든요. 김정숙 여사에 대해서 네, 수영 강습. 예, 강습에 네. 대해서 하겠다는 건데 지금 같은 날 김정숙 여사 그러니까 직전 영부인이잖아요. 직전 영부인 김정숙 여사하고에 대해서 바로 이게 지금 수사가 되는 뉴스가 동시에 터진 거는 사실 지금 어르신들 사이에 도는 이런 카톡이나 이런 것들 많이 돌지 않습니까? 그런 거 보면 진작에 김정숙 여사를 끌어들여가지고 더 심했다 이런 식의 하는 것들이 돌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거를 수사를 개시한다? 그 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이재명 대표의 부인에 대해서 기소했다? 이런 핀 많은 거 가지고 기소했다는 것도 사실 그 자체가 좀 사실 웃기는 일이긴 합니다만 그런 식으로 지금 터뜨리는 게 오히려 거기에 대한 물타기가 아닌가 생각이 약간 들어요. 저는. 근데 사실 경호원에게 1년 동안 수영 강습 받았다는 거 가지고서 직권남용이니 뭐니 이제 얘기하는데 솔직히 경호원 입장에서 보자면은 오히려 수영 못하니까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으면은 수영 강습해주고 그런 스스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역할 아니에요? 근데 그게 직권남용이다라는 거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거를 아주 기다렸다는 딱 날짜 맞춰가지고 같이 터뜨리고 또 보도에 그냥 쫙 나오게끔 만들고 그것도 기소도 아니에요. 그냥 수사에 착수했다예요. 그 이전에 고발 들어갔던 것을 인지해서 착수한다. 그 얘기를 하필이면 딱 고온을 터뜨린다는 거죠. 이건 너무 좀 의도가 뻔히 보이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또 형사 1부에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에 배당이 됐는데 이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가 아주 바쁩니다. 지금 김건희 여사 디올백 수수 뇌물이냐 이것에 대해서도 고발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또 최재형 목사에 대해서는 주거침입죄 네. 이것에 대해서도 지금 형사 1부에 배당이 되어 있고 지금 또 이제 김정숙 여사의 수영 강습에 대해서도 또 배당이 됐는데요. 이게 지금
과연 그러니까 건이 되는 것이냐 안 되는 것이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물타기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생활에 바쁜 국민들에게 이게 김건희 여사는 오히려 뭐 돈이 더 많은 사람인데 이 300만 원짜리 가방이 눈에 들어오겠냐? 60억 자산가가. 네, 60억 자산가가 300만 원짜리 이 가방이 눈에 들어오겠냐? 이게 명품으로 뭐 보이겠냐라는 어떤 그런 내용과 함께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민주당 측에 있는 뭐 전 여사라든지 김정수 전 여사라든지 아니면 김혜경 여사라든지 이렇게 작은 돈에도 욕심을 내는 사람이다라는 어떻게 보면 물타기 작전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생활하시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아유 나 똑같아 이런 말을 끌어낼 수 있는 어떤 그런 기사가 아닌가. 그렇죠. 네. 양당 심판원이 또 네. 여기서 불붙이려는 거였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요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문학진 전 의원 등 전현직 중진급 인사들에게 직접 불출마를 권유했다 이런 얘기 나오고요. 추미애 전 장관한테는 오히려 비공개 회동하면서 험지 출마를 요구했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이게 지금 사실은 친문과 친명 갈등의 핵심일 수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좀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인재근 도봉갑 의원인가요? 의원. 이분 같은 경우는 내가 먼저 불출마하겠다고 말했는데 대신 내가 지지하는 사람, 내가 추천한 사람을 이재명 대표가 안 받아주더라. 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는 상황에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이게 지금 뉴스가 나와서 지금 문제인데요. 이게 중진급 인사들에게 불출마 여부에 대해서 의견을 물어보고 권유를 한다면 사실 당 대표가 직접 얘기하는 게 예의에 맞긴 합니다. 그거를 무슨 그걸 뭐 감산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그냥 한 번에 다 그냥 칼같이 날리는 게 더 기분 나쁠 수 있을 것 공천 같아요. 관여라기보다는 예의상 그런 것이다. 예의라 그런데 그럴 수는 있는데 이게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이유가 밖으로 지금 드러나서 그렇게 했다더라는 식으로 뉴스가 터져서 문제인 건데요. 사실 이게 이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도 저는 그냥 시스템에 맡겨가지고 뭐 몇 선 이상은 뭐 마이너스 얼마 이런 식으로 그냥 처리해버리면 사실 쉬운 일이거든요. 이게. 네. 쉬운 일인데 이걸 이렇게 했다는 거는 저는 아침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걸 오히려 분란 안 일으키고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한 건데 이게 지금 뉴스가 이렇게 나오면서 사실 지금 여기 나오는 얘기들도 인재근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본인이 어쨌든 불출마 선언을 하긴 네, 먼저 했지만 하겠다고 했어요. 다른 분들 네. 같은 경우에는 공식 회동이나 공식적으로 제안했다는 식으로 나온 게 아니고 지금 뉴스가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뭐 좀 언론에서 좀 지나치게 부풀리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네, 그에 대한 근거로서 그 추미애 전 장관에게 뭐 험지 출마를 권했다라는 이야기에 대해서는 추미애 장관의 아주 최측근인 김재영 시의원이 이거는 전혀 사실무근이다, 악의적 기사다라고 이제 입장을 밝혔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뭐 이렇게 불출마를 뭐 직접 권유하고 누구에게 험지 출마를 권유하고 그런 게 이러면서 아니다. 어떻게 보면은 뭐 전권을 행사하려고 하는 것이다라는 모습을 비춰주기 위한 것이 아닌가. 사실은 이 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당 대표와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의사를 결정하는 거고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는 거지 이거를 뭐 꺾어 내리는 것이 아닌데 이런 기사 자체가 뭐 말씀하신 것처럼 최종적으로는 뭐 내가 불출마를 선언했지만 내가 원하는 사람은 또 내 자리에 대신 앉혀달라 이렇게까지 요구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또 인재근 의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통합 공천을 했으면 좋겠다 이제 의원까지 좀 밝힌 것으로 보이는데 좀 어떻게 보면 리더십에 흠집내기 위한 여러 가지 기사 방식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렇군요. 예. 자, 이런 가운데 최병천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이대로 가면 선거 필패입니다. 쓴소리를 했다는 겁니다. 민주당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현 정부 실정에만 기댄다. 이런 소식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기 이분의 글을 저도 봤는데요. 이분의 분석 자체에 제가 동의하는 건 완전히 동의하는 건 아닌데 제가 이분의 문제의식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좀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민주당이 그 어쨌든 저기 국민의힘, 그러니까 지금 여당 쪽은 이제 지금 여론은 지형이나 이런 데서 사실 불리한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뭐 어떤 이유가 어찌됐든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목표를 위해서. 근데 민주당은 내부에서 이런저런 목소리가 너무 많이 남아요. 물론 이게 저기 너무 이제 저기 민생이나 아니면 정말 중요한 아젠다 제시가 아니라 마치 다 이긴 선거를 나눠먹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처럼 언론에 비춰지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언론 지형이 불리한 거 아니냐고 볼 수도 있는데 언론 지형이 민주당에 불리한 거는 사실 이제까지는 상수였고 거기에 대해서 대응할 필요가 있는 상황은 맞는데 지금 이제 뭐 예를 들어 친명 뭐 개파 갈등 무슨 뭐 친문 갈등이라고 얘기하는 것들 전부 다 사실은 이재명 대표 입에서 나온 게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계속 통합을 얘기하고 이재명 대표가 뭘 얘기했는지 직접 얘기했는지를 보면은 민생 얘기가 경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지금 그걸 민주당이 못 받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점에 있어서 민주당이 좀 이미 다 이긴 것처럼 하지 말고 네. 지금 현재 지금 국민들이 가려워하고 배고파한 것 쪽에 관심 갖는 것이 무엇인지 집중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그 점에서 그런 문제의식에선 저는 좀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 상황에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구상 기획본부장이 개항 을에 자기가 출마하겠다고 하면서 자유통일당에 입당을 했어요. 이게 전광호 목사가 이끄는 당인데요. 네. 와, 이거 원희룡 전 장관도 여기서 한번 간증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원 장관하고 유동규 씨가 합동으로 이재명 대표를 공격한다. 이렇게 되면 또 상황이 조금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아니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이재명 대표를 도와주는 게 아닌가. 사실은 그 유동규 씨에 대한 그 평가가 이미 지금 무죄를 받았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검찰이 그렇게 일부러 법원에서 공소장 변경을 해라라는 어떤 의견을 타진했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이자는 뭐 공익 제보자로서 보호해야 되는 그런 부분을 좀 강조를 하면서 유동규 씨를 무죄로 지금 검찰이 만들어준 거잖아요. 네. 근데 그런 사실은 뭐 정치 고관여층 입장에서는 모를 수가 없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이자가 더 이상 하는 말에 대해서는 귀 기울일 수가 없는 상황에서 오히려 뭐 원희룡 전 장관도 그 개항에서는 사실은 뭐 승률이 없는 상황인데 유동규 씨가 간다고 해서 그 개항의 판세가 바뀌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사전투표 날인 문제, 이거 이제 부정투표 또 얘기를 연결시키는 것 같습니다만 사전투표 날인 문제를 재차 거론했습니다. 현재 그 관인이 인쇄된 용지를 나눠주는 게 아니라 사전투표 관리인이 개인 도장을 직접 찍어줘야 된다 이런 건데요. 그래야지 그 사람이 책임지고 이게 지금 가짜로 자꾸 이 투표용지 나눠주는 거를 뭐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 과연 그런지 솔직히 잘 모르겠고 이런 얘기를 비대위원장이 그것도 법무부 장관 출신의 비대위원장이 한다는 것 자체가 좀 상식적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쪽 여당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계속 이런 식의 사전투표 그다음에 저희 사전투표에 대해서 계속 부정적인 그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영합하기 위해서 한 얘기가 아닌가 싶은데 혹시 뭐 결과에 대해서 그리고 뭐 선관이나 이런 쪽이 선관이나 이런 한쪽이 오히려 야당 쪽에 유리하게 하고 있다. 뭐 이런 식의 프레임을 제시하기 위해서인 것 같은데 사실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게 도장을 찍던 거기서 출력을 하던 이게 프린터가 찍냐 아니면 사람 손으로 찍냐의 차이일 뿐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가지고 지금 문제를 삼는 것 자체가 상식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자꾸 이제 비대위원장이 직접 문제 삼는 거는 막 그런 프레임을 증폭시키기 위한 것 같아요. 근데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게 선관위야말로 헌법기관인데 이거를 지금 뭐 확실한 그런 근거나 이런 것이 없는 상태에서 국가 선법기관의 그런 행정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문제 제기하는 거는 책임 있는 여당 대표의 모습은 아니죠, 사실. 그렇죠. 사전투표라는 것이 갑자기 이번 총선에 도입된 제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대선 때도 이미 있었고, 대선에서의 어떻게 보면은 사전투표 자체도 그러면 문제가 있었는데, 이렇게 문제가 관리가 안 된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것이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고, 지금 날인 문제를 지금 콕 집어서 언급한다는 게 절차적 문제에 대해서도 이거를 확실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비선 신의진 변호사와 함께 이 또 재판 관련 소식들 전부 다 엮어가지고 이번 총선 연결시켜서 한번 말씀 들어봤습니다. 두 분 말씀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